그러면 먼저 첫 번째 강의입니다. 고교학점제 A to Z 선택 과목부터 대입까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멀리서 오셨습니다. 부천의 송내고등학교에서 대입 리더 교사 진로 진학 설계 지원단을 활동하고 계시는 한충열 선생님이십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려보니까 뭐 초등학생부터 이렇게 다양한 계층이 왔다고 했는데 이 주말에 쉬지도 못하시고 이런 자리에 온 거 보면은 걱정 많이 되시죠? 교육제도가 바뀌고 그래서 혹시 정보를 놓쳐서 우리 아이가 입시라든가 뭐 학교 생활에 피해를 보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실 텐데 지금부터 1시간 반 동안 고교학점제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뭐 그렇게 준비하는 게 어렵지 않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큰 주제를 전뭐 이런 활동을 하고 있고요. 큰 주제는 이제 고교학점제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학점제 교육과정이 바뀌었으니까 대입제도는 어떤 식으로 바뀌는가 그리고 어떤 식으로 바뀌었고 그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가 이런 방안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교학점제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왜 이렇게 교육과정이 자주 바뀌는가 보면은 굉장히 피로도가 심하실 텐데 바뀔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듯이 배경을 보시면은 사회가 많이 바뀌었죠. 예측할 수 없는 변동성이 큰 이런 시대로 바뀌었다. 그래서 교육제도 빨리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학령 인구가 너무 많이 감소했습니다. 저 고등학교 처음 고입 지도할 때 이럴 때는 87만 명, 90만 명 가까이 아이들 수험생 가지고 지도했는데 지금은 한 40만 명밖에 안 돼요. 40만에 받은 넘어요. 그리고 지금 초등학교 3학년 뭐 이때부터는 또 30만 명대로 줄어들고 모두가 소중하다는 얘기죠. 아이들 모두가 소중하니까 그 소중한 아이들의 모든 재능이라든가 꿈을 다 길러줄 수 있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된다. 그런 내용도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내용 같습니다. 보시면 미래는 핵심 역량을 키우는 교육 이게 필요하다 이런 거거든. 역량은 뭐냐면은 단편화된 지식을 교육하는 것은 이제 큰 의미가 없어졌어. 학교에서 보면은 뭐 예를 들어 단편화된 지식은 핸드폰만 쳐도 넘쳐 흐르잖아요. 그 지식을 연결해 가지고 내 걸로 만들어 활용할 수 있는 걸 이런 걸 역량이라고 합니다. 간혹 보면은 고등학교 와서 아이들 수행 평가할 때 뭐 발표를 시키고 그러면은 부모님들 일부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는 많이 아는데 내성적이어서 발표를 못 하는데 왜 그걸 가지고 감점합니까? 많이 아는 것만 가지고 이제 목소리 못 해요. 그걸 내 걸로 만들어 활용해야 돼요. 발표하는 것도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임진왜란이 몇 년에 일어났냐? 1592년에 일어났다. 이거 외우는 거는 큰 의미가 없죠. 그건 핸드폰만 쳐도 넘쳐르는데 아이들이 필요한 역량은 예를 들어 임진왜란이 일어난 시기에 일본 사회와 우리나라 사회를 비교 분석하고 그때 우리나라 왕실에 행한 대응 방안을 바탕으로 지금 뭐 중동 전쟁에서 우리 정부가 해야 될 상황에 대해서 너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라. 뭐 이런 식으로 뭐 단편화된 식을 연결해 가지고 자기 걸 만들어 자기 생각을 논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걸 역량이라고 하거든요. 미래 교육에서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교육제도가 바뀌게 된다. 그래서 이 2022 교육과정을 주도하신 서울대학교 권호영 교수님은 이 역량을 맥락화라는 표현을 쓰셔가지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수님 예시로 한두 컷만 이렇게 가지고 와 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1번 문제 한번 볼까요? 이건 아주 쉬운 사례인데 사실적 맥락화. 1번 버스가 왼쪽 오른쪽 어느 쪽으로 갈까요? 어렵나요? 왼쪽 오른쪽. 자, 시간상 답을 말씀드릴게요. 왼쪽입니다. 왼쪽. 왜 왼쪽이냐면은 자, 우리 아이들이 이제 단편화된 지식으로 보면은 우리나라의 경우입니다. 영국, 호주, 일본 이런 데가 아니면은 우리나라의 경우는 차가 우측 통행을 하죠. 즉 차의 왼쪽에 운전석이 있고 버스에서 출입문이 안 보이네요. 안 보인다는 건 건너편에 출입문이 있다는 얘기고 그러면은 운전석은 왼편에 있을 것이고 후진하지 않는 이상 왼쪽으로 진행을 할 것이 이렇게 추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우측 통행한다. 버스 운전석은 어느 쪽에 있다. 이런 단편화된 식을 연결해서 자, 2번도 한번 풀어볼까요? 고우가 자른 귀는 왼쪽 오른쪽 어느 쪽일까요? 예? 오른쪽이요? 왼쪽이요? 뭐 둘 중에 하나겠죠. 이것도 보면은 아이들은 이런 단편화된 식을 배웁니다. 고우의 자화상이죠. 자화상을 그리려면은 본인이 본인 얼굴을 그려야 되는데 어떻게 보고 그랬을까요? 그렇죠. 거울을 보고 그랬겠죠. 이건 자화상이다. 본인이 그린 거다. 거울을 보고 그렸을 것이다. 추론을 하고 거울에서 비친 귀를 보니까 오른쪽 귀에 붕대가 있네요. 그럼 거울에 비쳤으니까 실제는 왼쪽 귀를 잘라서 추론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이런 거를 맥락화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다른 맥락화 조금 더 예시를 들어보게 사회적 맥락화인데 세상에서 가장 짧은 소설 6자로 된 해밍웨이 소설이에요. For Sale, 네버원 해가지고 베이비 슈트 네버원 해가지고 6자로 아이들한테 이 소설을 보내주고 느낌이 어때 이야기를 나눠보면은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6자인데 단 6자인데 굉장히 먹먹해요, 슬퍼요, 안타까워요 이런 얘기부터 많은 이야기가 나와요. 무슨 상황인지 아시죠? 아기 신발을 준비했다가 사용하지 못하게 돼가지고 당근마켓 같은데 이제 팔기 위해서 내놓은 거예요. 아기 신발을 준비했다는 거는 어떤 상황이죠? 아기 탄생을 준비한 거죠. 근데 사용을 안 했다는 거는 안 좋은 일이 생긴 거죠. 근데 우리 아기를 주려고 준비했던 신발을 안 좋은 일이 생겼다고 그걸 당근마켓에서 팔겠어요? 웬만한 부모 입장에서는 안 팔겠죠. 근데 오죽하면 그걸 당근마켓에서 팔까요? 얼마나 힘들면 경제적으로 이런 거가 사회적 맥락화 속에서 이런 상황을 유추해가지고 추론해가지고 자기가 느낄 수 있는 이런 걸 또 사회적 맥락화라고 하죠. 우리 관상이란 영화 마지막 대사에 보면 그렇습니다. 송강호가 그렇게 관상을 잘 보는데 수양대군이 왕이 될 상을 못 맞췄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귀양 가가지고 마지막 대사 중에 넌 그렇게 관상을 잘 보면서 네가 귀양 올 걸 왜 몰랐냐 그랬더니 나는 파도만 봤다. 파도가 아니고 바람을 봐야 되는데 여기서 바람은 이제 사회적 맥락을 읽어야 되는데 그걸 못 봤다는 얘기죠. 단편화된 지식만, 단편화된 관상만, 사람 얼굴만 봤다는 얘기죠. 우리 아이들이 나갈 미래의 스피리언 역량 이런 겁니다. 사회적 맥락, 단편화된 지식을 연결해서 내 걸로 만들어서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그 활용할 때 전반적인 사회적 맥락 속에서 함께 그걸 읽어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걸 역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역량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교육과정이 바뀌어야 된다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바뀐 것이 2022 교육과정이고 이때 활용하는 제도가 이제 고교 학점제입니다. 고교 학점제를 다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자기 진로에 맞게 진로 적성에 맞게 그렇다고 모든 과목을 다 선택하느냐 처음에는 저 앞에 노란색이 없었어요. 자기 진로에 맞게였는데 나중에 다시 추가된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기초 역량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고교 학점제는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모든 과목을 선택하고 자기 희망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배워야 될 내용은 정해져 있어요. 그게 이제 고등학교 가면은 1학년, 10학년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우리 1학년에는 기본적으로 누구나 배워야 될 국어, 영어, 수학, 과학, 통합사회, 통합과학, 한국사 이런 건 기본적으로 배워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2, 3학년 때부터는 자기 진로 적성에 따라서 과목을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했으니까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죠. 책임을 자기가 선택했으니까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어느 수학 시간에 뭐 미적이라는 어려운 수학이 있었습니다. 학생이 엎드려 자요. 너 왜 자꾸 엎드려 자냐? 그랬더니 저 미적 정말 싫어요. 그런데도 예전에는 들어야만 했어요. 그죠? 그럴 때가 있어요. 자기 선택권이 없을 때는. 그럼 너 뭐 하고 싶은데? 전 네일 아트 하고 싶어요. 그럼 네일 아트 우리 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이 없으니까 딴 데 가서 옆에 대학교 가서 배워와. 열심히 네가 선택했으면 대신 거기는 엎드려 자면 안 돼. 그러면 그걸 학점으로 인정해 줄게. 그래서 이제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 여기서 이수 기준은 본인이 선택했으니까 책임을 주어주는 겁니다. 출결도 3분의 2 이상 가야 되고 성취도도 40% 이상 해야 되고 그러면 학점을 주어줄게. 그래서 이 누적된 학점이 192학점이 되면 우리 대학교 가면은 일정 누적 학점이 되면 졸업하거든요. 이거 똑같습니다. 이럴 때 졸업할 수 있는 제도를 고교 학점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게 뭐가 달라졌냐면은 이수 기준 네가 선택했으니까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라 할 때 이수 기준을 왼쪽 보시면은 출석률과 성취율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수업 횟수의 3분의 2 이상 이게 뭐가 다르냐면은 지금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은 과목 출석률이 아니고 수업 횟수가 아니고 그냥 출결 일수거든요. 출결 일수 출결 일수가 3분의 2만 오면은 졸업이 돼요. 심지어 그런 아이 많이 없애야겠지만 뭐 3학년의 경우는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는 지금 2015 교육 과정이거든요. 뭐 아이들 식단표를 이렇게 보고 오늘 맛있네, 먹을 만하네. 그러면 그때 와요. 근데 어느 때 오느냐? 한 4교시쯤 와요. 4교시쯤 와서 1시간 앉아 있다 밥 먹고 또 가요. 그러면 지각이나 조퇴 둘 중에 하나죠. 결석은 아니잖아요. 일찍 가든 늦게 오든 뭐 6교시에 왔다 1시간 앉아 있든 밥만 먹고 가든 결석은 아니에요. 출석은 한 거죠. 그 출석 일수가 3분의 2 이상이면은 진급이 돼요. 졸업도 되고. 근데 요 고교학점제는
과목별입니다. 과목 출석률. 그러니까 4교시에 왔다. 1, 2, 3교시는 안 들은 거예요. 4교시 끝나고 가면 5, 6, 7교시도 안 들은 거고. 출석도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학업 성취율도 40% 이상. 엎드려 자고 제발 시험 문제 짝대기라도 끄고 자라 막 이런 상황도 있는데 아니요. 이제 네가 선택했으니까 네가 선택한 과목에 대해서 최소 40% 이상의 성취율은 보여야 된다. 엎드려 자면 안 된다. 요게 오화가 아니고 엔드입니다. 그럴 때 학점을 주고 누적 학점이 되면은 졸업 자격을 주겠다. 그러면은 과목 고등학교 가가지고 3분의 2 이상 결석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면 내가 선택했는데 성취율이 40% 이상이 안 돼가지고 학점이 안 나오면은 어떻게 될까요? 졸업 자격이 안 주어지는 거죠. 단군 이래 최초로 이제 고등학교 수료자가 나올 수가 있어요. 졸업은 못하고 대신에 이제 그럴까봐 학교에 가면 고등학교에서는 미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진단 평가를 합니다. 선생님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안 되면 최소 성취 기준 보장이라고 해서 보충 수업 같은 걸 계속 지도를 해줘요. 졸업은 시켜야죠. 그죠? 대신 자기가 추가적인 노력을 해야 되고 피곤할 수가 있지만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운영 체제를 보시면은 먼저 교육 과정이 굉장하게 다양하게 돼 있어요. 교육 과정은 학교 교육 과정 전반을 아우르는 걸 교육 과정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이 굉장히 다양하게 됐습니다. 옛날보다. 아이들한테 선택할 수 있는 교과목부터 교과목뿐이 아니고 동아리라든가 창체 활동이라든가 뭔 특별 활동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교육 과정 아이들의 진로 희망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거를 굉장히 다양하게 이렇게 개설을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고 활동을 개설하더라도 본인 진로에 맞게 희망에 맞게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아이들은 자기 진로가 뭔지 이거를 고민을 해야 돼요. 그리고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고등학교별로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조금씩 학교별로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 진로가 미리 고민을 하고 결정하면 고등학교 갈 때 어느 고등학교가 좀 더 이 진로에 맞는 활동을 하는데 유리하겠다. 이것도 결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물론 아이들이 진로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바뀔 수도 있고 아이들이 뭘 한다고 벌써부터 진로가 이거야 하고 결정하겠어요. 하지만 바꾸지 말란 뜻은 아니고 아이들이 모두 잘하면 좋겠지만 예를 들어 국어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다 잘하면 좋겠지만 다 그렇진 않거든요.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변화 가능성이 크지만 진로를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자기 효능감을 높이란 취지가 있습니다. 그건 뒤에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아이들은 이제 자기 진로에 맞게 자기 진로가 뭐 맞게 이제 과목을 선택해야 되는데 잘 모르니까 고등학교 가면 중학교도 그렇습니다. 자기 진로 검사를 많이 해줄 거예요. 왜냐 모든 학교에는 진로 상담 선생님이 계세요 이제. 그래서 검사지를 바탕으로 네 진로가 이런 쪽으로 나왔으니까 이런 계열이 좀 더 좋겠다. 그러려면 이런 과목을 선택하는 게 좋겠다. 이런 안내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강 신청을 하겠죠. 이제 대학교 가면 수강 신청하듯이 옛날에는 어머님들 학교 다닐 때는 수강 신청 이런 거 없었잖아요. 그냥 문과이과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선생님들이 수업별로 들어왔는데 지금 본인이 수강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교육과정 편제표를 보면은 우선 위에 왼쪽에 보시면은 보통 교과, 전문 교과라고 했는데 보통 교과는 이제 일반계 고등학교를 얘기하는 거고 전문 교과는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운영하는 교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계 고등학교는 보시면은 공통 과목 여기에 말씀드린 1학년에서 누구나 배워야 될 10학년 과정에서 배우는 그런 과목이 주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선택 과목이라는 게 있어요. 주로 고등학교 가면 2, 3학년 때 많이 배울 거예요. 자기 진로 적성에 따라서. 선택 과목에도 보면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이라고 굉장히 다양하게 돼 있죠. 자기 진로에 맞게 다양한 과목을 선택하게 됩니다. 물론 이 외에도 전문 교과, 즉 특성화 고등학교나 특목고에서 개설되어 있는 이 교과목도 일반 보통 교과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물론 그 과목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개설할 수도 있고 일반적인 편제는 저렇게 됩니다. 그래서 3년간 총 174학점 교과 수업만 174학점에다가 밑에 보시면은 학교 교과 수업만 들어가지고는 안 된다.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는 다양한 활동도 해야 된다. 그 활동이 이제 진로 활동도 있고 동아리 활동도 있고 자율 활동도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아이 역량을 키워야 된다. 그래서 보면 그 활동이 18학점을 두 개 합해 가지고 총 192학점이 3년 동안 누적이 되면 졸업할 수 있는 자격을 주어지는 제도가 고교 학점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런 질문 하시거든요. 그러면은 학점을 많이 들어가지고 조기 졸업도 가능합니까? 이론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학점을 192학점 하려면 뭐 여름방학 때 열심히 듣고 그래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서 그냥 정상적으로 3학년을 졸업하는데 자기한테 책임과 선택권과 책임을 주어주는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보통 교과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일반적으로 개설되는 과목이거든요. 왼편에 보시면은 공통 과목이라고 돼 있죠. 이게 국어, 영어, 수학,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학 실험. 요거는 누구나 배워야 돼요. 우리나라 고등학교 과정을 지나면. 저건 필수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빨간색으로 음영 처리된 거는 수능 과목이에요. 수능 과목. 수능 과목. 근데 보시면은 공통 과목은 일반적으로 10학년 고1 때 배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고1 때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이거는 벌써 무슨 과목이죠? 수능 과목이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부터 이제 수능 과목을 배우는 거예요. 옛날에는 1학년 때는 그냥 편하게 학교 생활하고 놀다가 고3 돼가지고 수능을 준비할까 이런 친구들도 있었는데 고등학교 가자마자 이제 수능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수능 나 안 봐도 되지 않나? 그건 뒤에 설명드릴게요. 수능은 베이스로 깔아놓으면은 좀 더 기회가 많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선택 과목을 보시면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 이런 과목들이 있죠. 여러 가지 선택 과목이 있습니다. 일반 선택은 학문적 기초 소양을 바탕으로 자기가 선택하는 과목이고 이제 진로는 자기 진로에 맞게 선택하는 과목. 융합은 이제 융합적인 소양을 기르기 위해 선택하는 과목인데 다양한 과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보면은 이렇게 비스듬하게 돼 있고 노란색 음영 처리되어 있는 과목은 저거는 이제 성적을 나눌 때 상대 평가를 안 해요. 저거는 그냥 성취 평가만 나오는 이런 과목이 있고 굉장히 다양한 과목이 있죠. 근데 더 많아요. 이건 일반계 보통 교과,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일반적으로 들을 수 있는 과목이고 이 외에도 뭐 전문 뭐 과목이라고 특성화 고등학교나 특수목적 고등학교에서 개설되어 있는 것도 가져다가 충분히 개설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은 고시 외 과목도 굉장히 많습니다. 고시 외 과목. 지금 앞서 보여드린 거는 고시 과목의 예시, 보통 교과 예시였고 그 외 과목도 굉장하게 많아요, 생각보다. 요거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인데 요 전 교육과정에서 고시의 과목인데 국토순례 이런 과목도 있어요. 컬링도 있네요. 내교육도 텃밭가꾸기도 수업이 있고 제가 근무하는 학교에서는 데이터 과학과 머신러닝 이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그 전년도에는 제가 근무하는 학교 프로젝트 수업 이런 걸 고시의 과목으로 우린 이런 과목을 가리키겠습니다 하고 교육부에다가 안교육청에다가 내면은 거기서 허락을 내주면 이게 과목이 되는 거예요. 제가 했던 프로젝트 과목은 뭐냐면 내용이 없어요. 아이들이 와서 가지고 저희는 한 학기 동안 이런 거 공부할래요. 자기들이 정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프로젝트를 정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할래요. 자기들끼리 업무 분장도 하고 어디 뭐 지역 조사를 할래요. 그럼 답사 계획도 하고 갔다 와가지고 자기들이 보고서 쓰고 발표하고 이런 게 수업이에요. 그런 과목도 만들 수가 있고 굉장히 많죠. 이런 과목이 2015에서는 3,800개 정도가 됐었어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배울 수 있는 과목들이 옛날하고 달라요. 이게 다 인정이 되고 즉 예전에는 어머님들 학교 다니실 때는 고등학교 가서 선택해라 그럼 딱 한 번만 선택하면 돼요. 뭐죠? 문과, 이과. 그죠? 문과, 이과만 선택하면 그에 따라 시간표가 짜지고 선생님이 알아서 들어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식당 가서 코스 요리를 볼 때 A 코스, B 코스 예전에 이렇게 했었죠. 내가 B 코스에 뭐 먹고 싶고 A 코스에 뭐 먹고 싶지만 둘 중에 하나 그래도 어느 코스가 좀 더 마음에 든다 하면 코스만 선택하면은 그에 맞게 순서대로 들어왔는데 나는 B 코스엔 상품 렌치를 먹고 싶고 여기는 호우육을 먹고 싶고 여기는 어양동굴을 먹고 싶어. 그러면 각각을 신청하는 거예요. 지금은 코스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즉 문과 이과가 아니고 내가 어느 과목을 선택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 진로가 결정되는 거예요. 제가 근무하는 학교가 부천에 있는 학교인데 작년에 3학년이 240명이었는데 시간표가 몇 개 정도 나왔냐면 예전에 문과 이과 2개 나왔었겠죠. 작년에는 몇 개 정도 나왔을까요? 아이들 선택을 다 시켰더니 한 학년에 195가지 시간표가 나왔어요. 정신이 없어요, 아이들. 아침에 오면은 조회 시간에 담임선생님 조회 받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대학교 가듯이 교실마다 돌아다녀요. 내가 윤리를 듣겠다. 윤리도 요 선생님한테 듣는 윤리가 저 선생님한테 듣는 윤리가 있고 다 다양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3학년 2반에 B 학생이 결석했어. 야, 2반에 누구? 얘 왜 결석했어? 몰라요, 아이들이. 걔 왜 결석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학급의 개념이 거의 없어요. 아침에 조회 때 잠깐 출결 체크하지만 걔가 자주 안 오면은 누가 우리 반인지도 모르고 계속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굉장히 다양한 과목이 이렇게 시간표 차이가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다양한 과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 학교에서 듣고 싶은 게 없어. 예전보다 그렇게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는 없네. 그러면은 다른 학교 가서 들어도 돼요. 이런 걸 공동교육과정이라고 합니다. 공동교육과정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학교연합 공동교육과정, 여기 주변 학교끼리 우리는 심리학을 할 테니까 너는 교육학을 해. 우리 심리는 3명밖에 없고 저기 학교 교육학은 4명밖에 없으니까 그 3명, 4명 때문에 과목을 개설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근 학교끼리 모여가지고 우린 심리할 할 테니까 너네가 와. 이렇게 품앗이 하듯이 모아가지고 수업을 개설하는 걸 공동교육과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학교급이 학교 수준까지 쌓고 그러면은 인근 학교끼리 연합을 못 해요. 그래서 하는 것이 지역연계 공동교육과정이라고. 요거는 교육청당 지역 교육청 단위에서 온 뒤에 또 설명드릴 거예요. 기업 교육청 단위에서 개설을 해가지고 지역 내 학생들 다 모아서 하는 수업입니다. 이것도 들으면 추가적인 노력으로 나중에 뒤에 설명드리는 입시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 지역이 너무 멀어서 못 간다 그러면 온라인으로 개설하는 수업도 있습니다. 이런 체제가 대학 연계 공동교육과정도 있고요. 그래서 보면 경기도 교육청은 이런 식으로 교육 1섹터는 학교가 되고 학교에서만 교육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지역의 교육 자원을 이용해서 공유학교라는 개념을 넓혔어요. 공유학교. 그러니까 지역의 교육 자원이 굉장히 많죠. 그 교육 자원을 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가 있고 그 공유 학교 중에는 학점 인정형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냥 창치 활동 일회성인 프로그램도 있고 그리고 온라인 학교도 수원에 있습니다. 학생이 없어요. 학교가 있는데 온라인으로 수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학교에 소규모 학교에서 이 수업 듣고 싶은데 없다 그러면 이 수업은 거기 온라인 학교 수업을 들어도 돼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유 학교는 뒤에 또 장학사님 설명을 많이 주시겠지만 학점 인정형 프로그램도 있거든요. 이거는 똑같아요. 우리 정규 수업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학교에서 듣는 게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무슨 대학교나 이런 데 개설한 과목이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경기 공유학교 프로그램에는 지역 자원을 이용해 가지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같은 거 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창의적 체험 활동이나 이런데 정규 수업은 아니지만 정규 교육 활동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다 할 수가 있고 공동교육 과정은 다른 학교와 함께 하는 거라서 이건 정규 수업이에요. 저거는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들으셨듯이 굉장히 다양한 과목이 개설된다고 말씀드렸죠. 예전하고 다릅니다. 과목이 너무 많아요. 고시외 과목도 4천여 개가 되고 뭐 드시고 싶으세요? 말씀이 별로 없으신 아침 드시고 오셨구나. 뭔지 알아야 먹죠, 그죠? 뭐가 뭔지 다 음식 이름 맞습니다. 뭔지 모르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뭐가 뭔지 모른다. 고등학교 가서는 뭐가 뭐 진로에 맞게 들으라는데 뭐가 뭔지 모르겠다. 그래서 어떻게 과목 선택 안내를 해줍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과목이 너무 많다는데 그러면 우리 아이 진로가 이거면 어느 과목 선택해야 됩니까? 이게 걱정이시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가면 과목 선택 안내를 해줘요.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해주기도 하고 대학에서 해주기도 하고 대학에서 이렇게 진로 과목 선택 가이드를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계열로 오려면 이런 과목을 고등학교에서 듣고 오는 것이 좋겠다. 근데 여기 예를 들어 건국대 볼까요? 문과 계열로 오려면 국영사회를 해라 주로. 이건 당연히 듣는 거죠. 그리고 사회과학은 이런 걸 들었으면 좋겠다. 사회과학은 이제 상경 계열이 있으니까 수학도 조금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고 이제 중요한 건 밑에죠. 이학, 공학 계열 이런 데는 좀 더 선택 과목이 늘어나죠. 필수 이렇게 권장 과목이 늘어납니다. 이런 걸 듣고 와라. 듣고 와라. 밑에 요거는 다른 학교 연세대학교인데 여기도 보세요. 인문 위에 맨 위 칸에 인문 사회 통합은 이거 듣고 와라는 권장이 어떤가요? 없죠. 그죠? 없죠. 근데 밑에 자연 계열 모집단위 이학 공학 계열은 뭐 들어라 뭐 들어라. 수학은 이거 듣고 과학은 물리 생명과학 이런 걸 들어라. 이렇게 안내가 돼 있죠. 그죠? 이거를 지금 뭐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 전반적인 흐름만 보시면 됩니다. 연세대학교 예시고 경희대학교도 볼까요? 보시면은 자 학과별로 전공별로 이런 과목 듣고 왔으면 좋겠다. 필수 과목, 필수 권장 과목, 뭐 추천 권장 과목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지금도 이 학과에서 종합전형으로 올 때
여기에서 필수적으로 들었으면 핵심 필수죠. 저기 들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안 듣고 내가 합격하는 사례가 거의 없어요. 거의 다 필수는 들어야 돼요. 근데 특징이 지금 뭐죠? 앞에 건대를 보셨든 연대를 보셨든 여기 경희대를 보셨든 서울대학교를 보시든 위에 서울대도 이를 볼까요? 문과 계열은 어떻죠? 권장 과목이 딱히 없죠. 이과 계열은 권장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가가지고 문과 이과인지도 모르겠어요. 뭐 어떤 걸 선택할지 모르겠어요. 하면 1학년 때는 공통 과목이니까 선택이 거의 없어요. 그때는 그냥 필수적으로 배울 거 하면서 고민을 해보세요. 고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학년 때까지 결정이 안 됐다 그러면은 조금 더 고민의 시간을 마냥 줄 수는 없잖아요. 과목 들어야 되고 어떤 걸 들으면 좋을까요? 어떤 걸 들으면 좋냐면은 뭐 딱 정해진 건 아닌데 이과 계열에서 필수를 하는 과학이라든가 수학을 조금 더 넓혀 놓으면은 어, 좋을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내가 따라가야 된다는 전제가 있지만 왜냐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의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과목은 의계라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예를 들어 미적을 들었다. 그럼 기본 수학의 공통 수학 원투를 듣고 미적 원을 듣고 미적 투를 듣고 고급 미적을 이렇게 들어야 돼요. 근데 이 개설되는 순서가 1학년 때, 뭐 2학년 1학기 때, 2학년 2학기 때, 3학년 1학기 때 이렇게 순서대로 대부분 개설되거든요.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미적 2를 갑자기 듣고 싶은데 미적 1을 안 들었으면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과목이 밑에 수학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과학도 있습니다. 내가 화학 반응의 세계라는 진로 선택 과목을 들으려면은 화학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 오른편에 고급 생명과학을 들으려면 생명과학을 듣고 들어야 된다는 얘기. 의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의계가 있다. 근데 지금 과학이나 수학 과목에만 의계가 있잖아요. 근데 과학이나 수학 과목을 권장이나 필수로 하는 모집 단위는 이과 계열이었죠. 근데 문과 계열은 그게 없었죠. 그러니까 진로가 명확치 않을 때는 이걸 깔아놓고 나서 나중에 문과 사회계열로 갈래. 그때는 넘어와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때는 이걸 깔아놓고 나 사회탐구만 들을래. 그땐 넘어와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냥 사회탐구만 들어놓고 이 기초 과목을 과학이나 수학을 안 해놓고 갑자기 2학년 2학기 딱 공대 갈래. 그럼 물리 2를 해야 되네. 근데 원을 안 했네.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 모르겠다. 고민을 하고 내가 따라갈 수 있는가부터 내 역량이 있는가부터 진로가 뭔가를 고민을 해보는 게 좋겠지만 해봄에도 불구하고 명확치 않고 아직도 모르겠다 그러면은 이런 과목을 좀 더 해놓는 게 의계가 있는 과목을 베이스를 깔아놓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보시면은 근데 그러다 보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나는 물리가 좋은데 서울대학교 안내세에 있거든요. 우리 학교에서 물리 희망자가 30명밖에 안 돼. 물리 희망자가 특히 희망자 중에서는 전교 1, 2등이 여기로 갔네. 생명과학은 150명인데 그럼 많이 듣는 데가 등급 따기 좋으니까 저기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고등학교 가면 질문 중에 가장 많고. 근데 서울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울대 지원자라면 등급의 불리함을 걱정하지 말라. 어? 네가 필요성을 과목을 선택할 때는 유불리를 따지지 말아라. 필요성을 따져가지고 선택해라. 네가 필요하면 전교 1등이 갔든 등급을 따기 힘들든 네가 과과목에 도전을 해라. 소인수 인원도 수강해라. 이런 취지에서 원래 2022 교육과정 이 고교학점제는 모든 과목을 다 성취평가만 하려고 했었어요. 성취평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성취평가는 상대평가가 아니고 절대평가예요. 내가 이 과목 듣고 싶으면 무조건 들어라. 과목을 선택할 때 유불리 따지지 마라. 전교 1등이 갔네, 2등이 갔네, 인원이 적네, 등급 따기 불리하겠네. 이런 걱정하지 말아라. 등급을 안 매길 테니까. 등급은 이제 상대평가잖아요. 비율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네가 듣고 싶으면 들어라. 필요성이 있으면 들어라. 이게 원래 취지예요. 100% 모든 과목을 성취평가하겠다. 너만 열심히 하면 다 A 맞을 수도 있고 이렇게 누가 전교 1등이 왔든 2등이 왔든 너만 열심히 하면 A 맞을 수도 있고 이런 성취평가를 하겠다 했는데 중간에 그래도 어느 정도 상대평가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왜 성적의 부풀리기가 있을 수도 있고 등등에 의해서 그래서 등급을 병기를 합니다. 근데 병기하는 게 옛날 같이 세분화돼서 병기하는 건 아니고 지금 현재 고3은 9등급화돼 있는데 고2부터는 5등급으로 좀 완화시켜서 등급을 병기하긴 해요. 병기하긴 하는데 그래도 성취평가가 중요하다. 서울대 같은 데는 봐라.
유불리 따지지 말아라. 소인수 과목도 네가 필요하면 들어라. 그런 식으로 안내합니다. 내가 원하는 과목, 나의 현재 모습에 안주하지 말고 실력을 기를 수 있는 과목에 도전하는 자세를 평가하겠다. 즉 과목 선택 어떤 걸 선택했느냐 이것까지 보겠다는 얘기거든요. 소인수 과목도 과목에 선택해라. 서울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필요성을 따져가지고 내가 선택했으면은 어느 정도 성적 나와야 되는데 그걸 선택해놓고 성적이 모두 꽝이다 그러면은 오히려 역효과가 나올 수는 있겠죠. 그죠? 그럴 수는 있다. 그래서 이제 자기 희망에 맞게 과목을 선택했으면은 이제 평가가 그 내용입니다. 지금 평가는 예전과 같이 그냥 상대평가 이런 것만 하지 않겠다. 결과의 평가라고 하거든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지금 1차 정기, 2차 정기로 하는데 그 시험만 가지고 교육활동을 결과를 바탕으로 이렇게 등급을 나누는 그런 평가는 이제 옛날 방식이다 해서 과정중심 평가라는 게 중요시됩니다. 이 과정중심 평가는 학교에 가면 지금 중학생도 하겠지만 수행평가라는 거예요. 수업을 통해서 아이가 얼마나 성장했느냐. 지금 평가하면은 많은 분들이 수행평가는 그냥 대충 해도 되는 거고 중간 기말 같은 정기고사만 열심히 하는 친구가 있는데 정기고사는 단일화된 시험이고 단편화된 지식을 묻는 그런 시험 위주가 많아요. 그런 역량은 필요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 지식은. 우리 아이들이 수업 속에서 자기 생각을 발표할 수 있고 또 융합해가지고 맥락화시킬 수 있고 이런 역량을 기르는 수업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업을 평가하는 것이 수업과 연계한 과정 중심 평가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가면 수행평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수행평가 성적 자체가 중요한 것보다도 그 수행평가 내용을 선생님들이 다 기록을 해주거든요. 글로 숫자로 쓰는 것도 있겠지만 글로 써주는 그 교과 세부능력기 사항을 이제 평가의 중점을 이렇게 가져오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거 보시면은 자, 성취평가 오른쪽 보시면 이게 개정교육과정인데 이렇게 모든 과목을 성취평가를 합니다. 물론 중간에 요 오른쪽에서 두 번째 칸에 등급이 5등급화 돼가지고 병기가 된다는 게 조금 변하긴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안내를 또 받으시는 분도 있어요. 위에 밑에 칸 보세요. 옛날에는 9등급화 됐는데 지금은 5등급으로 완화가 됐죠. 완화가 되다 보니까 단편적으로 저 뭐 1등급 하려면 옛날 4%였는데 지금 10%까지다. 변별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공개를 하기도 하고 내신 가지고 변별을 못 하겠네.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뒤에 설명드릴게요. 이러다 보니까 사설학원 같은 데서 이런 안내를 많이 해요. 단편적으로 이 비율을 가지고 비교해서 지금 5등급화에서 곱하기 등급 곱하기 1.8 하면은 옛날 9등급으로 이 정도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2등급 이하는 평균 2등급 이하는 인서울권에 들어가기가 힘드네. 2등급이라는 거는 보시니까 34%니까 옛날로 따지면은 3점 몇 등급이더라. 그러니까 여기는 인서울에 가기 힘드네. 야, 나 이미 끝났구나. 이미 열심히 노력해도. 그래도는 자퇴해라. 검정고시해라. 그래서 작년에 뭐 시험 한 번 보고 서울에서 검정고시생이 뭐 9.3%가 나왔네 이런 뉴스 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거짓 정보를 가지고 사설 교육기관에서 하는 불안 마케팅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보세요. 위에 왼편에 노란색 음영 처리된 데가 등급화되는 과목이에요. 설사 등급화되는 과목 등급이 필요하다고 해도 성취평가가 아니고 상대평가를 한다고 해도 등급화되는 과목이 공통과 일반 선택만이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과목을 그리고 우선 많이 들어요. 옛날보다. 그리고 듣는 과목에 등급으로 나눈 게 공통과 일반 선택. 저 과목만 진로 선택은 지금도 진로 선택은 등급이 안 나옵니다. 성취평가를 ABC로. 성취평가를. 그런데 오른편 보세요. 등급 5등급화로 완화되긴 했지만 등급화되는 과목이 공통 일반 진로 융합. 융합의 사회과학 융합을 제외한 배우는 모든 과목이 등급이 병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알죠? 아시죠? 그러니까 등급화되는 과목이 예를 들어 28에서 지금 33과목 정도 되는데 자 30과목이라고 봅시다. 근데 2022에서는 그 과목이 한 40과목으로 늘어납니다. 늘어나니까 30과목을 다 잘하는 학생과 40과목을 다 잘하는 학생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많은 과목을 다 잘할 수가 힘들어요. 게다가 지금은 1년 동안 가르치는 과목도 있는데 이 고교학점제에서는 모든 과목이 한 학기에 끝나요. 한 학기에 다 끝나는데 많은 과목을 해야 되니까
근데 교과서 편제를 보면은 내용 요소를 보면은 수업량이 줄질 않았어요. 그 무슨 뜻이냐? 예전엔 중간고사 본다 시험 범위가 1페이지에서 67페이지 뭐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한 학기 끝내다 보니까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1페이지부터 120페이지 이렇게 돼요. 과목도 늘어났지 수업량도 늘어났죠. 아이들은 죽음이겠죠. 배우는 과목도 많고 양도 많고 그걸 다 잘하는 아이가 있을까요? 힘들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등급을 단편한 뭐 몇 비율을 곱해가지고 9등급으로 환산하는 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금하니까 지금 몇 등급은 고등학교에서 옛날 9등급으로 하면 몇 등급 정도 됩니까? 궁금하시긴 하겠죠. 그러니까 자꾸 물어보니까 그거를 수식화시켜가지고 이렇게 공개를 하는데 공개를 하면 안 되고 추정입니다. 어디까지나 추정이 맞지도 않아요. 부산교육청 경기 뭐 일부 단체 어디하고 이렇게 조사해가지고 발표하는데 맞지도 않고 맞아도 안 됩니다. 추정이에요. 모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최소한 3학년 때까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모든 과목을 열심히 해놓고 그때 서열화 시키는 거죠. 예전 9등급에서 쭉 서열화 시키고 5등급 했을 때 서열화 시키고 그때 비중을 맞춰가지고 옛날 9등급에서 이 정도가 지금 5등급에 이 정도 그때 맞춰야 되지 지금 시험 한두 번 봐놓고 이거 추정해가지고 만들지 못합니다. 지금 현재는 근데 이제 지금 고2, 고1이 그 누적 자료가 쌓이면은 이제 중학생들이 갔을 때는 그 누적 자료를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 자료는 고등학교 가면 이제 누적 자료를 가지고 만들 거예요. 근데 지금은 예측해서 얘기하는 자료는 절대 믿으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보시면 즉 내신이 절대 쉬워진 건 아니고 등급수는 줄었지만 성취 수준을 더 자세하게 봐야 대학교에서 왜 대학교에서는 9등급에서 5등급으로 완화된다는 거를 4년 전에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발표하니까 대학에서는 준비를 해야겠죠. 혹여 이 내신이 변별이 안 되는 건 아닐까? 대학이 봐볼까요? 준비를 하겠죠. 그 준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서울대 같이 그럼 내신보다도 면접을 통해 가지고 역량을 평가하겠다, 강화시키겠다. 이런 학교도 있고 나머지는 고등학교 서류를 전체 다 보겠다. 서류라는 거는 어떤 과목을 선택했고 어느 수행평가에서 어떤 발표를 했고 선생님들이 글로 써주는 거 숫자가 아니고 글로 써주는 학교 생활을 통해서 어떤 성장을 했는가 글로 써주는 그런 내용을 전반적으로 보겠다. 두 가지 방향으로 대학교들이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수 일정 이수를 하면 192학점이 되면 졸업하는 제도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보충 프로그램 혹시라도 192학점이 안 된 보충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다 졸업할 수 있게 수료를 만들면 안 되겠죠. 그럼에도 다 안 하겠다, 학교 안 나오겠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수료가 될 수밖에 없고요. 자, 이런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최소 성취 기준 보장이라고 최성부라고 학교 선생님들이 하는 프로그램인데 이거 보시면은 힘들어요. 그래서 최소한 이만큼 아이들이 성적은 내야 된다. 그래도 나 죽어도 안 할래요. 공부 안 할래요. 하면은 어쩔 수 없어요. 정말 수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거 최소 보장해주기 위해서 최소한 나와라 과제를 주고 계속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이런 제도가 있다는 정도 아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교육 과정이 바뀌니까 대학에서 선발하는 입시 제도도 바뀌어야겠죠. 변화가 됐으니까.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입시 제도 변화에 앞서 가지고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해라. 그래서 4년 예고제를 실시합니다. 4년 예고제. 그래서 지금 고2 아이들이 대입 보는 게 2028인데 그 4년 전에 중학교 2학년 때 앞으로 입시가 이렇게 바뀔 거야 해가지고 교육 대입 정책을 발표했어요. 미리 준비를 해라. 근데 대입 정책에서 발표한 건 딱 두 가지입니다. 통합형 수능. 수능을 통합형으로 바꾸겠다. 선택형이 아니고. 그 다음에 성취평가를 하겠다. 모든 과목을. 요거 두 가지만 발표했어요. 이를 바탕으로 아이들이 고등학교 와가지고 정책을 바탕으로 이제 대입을 총괄하는 대기업에서 대입 정책을 아이들이 고등학교 가면 발표하게 돼 있어요. 근데 대입 정책은 현행상으로 보면 똑같습니다. 크게 변한 게 없어요. 이를 바탕으로 고2 때 시행계획을 발표하거든요. 시행계획이 이제 중요. 그럼 대학에서는 이 정책이 변화됐으니까 어떻게 뽑겠다. 그 발표를 했어요. 이미 4월 달에 다 발표했는데 그중에 전반적인 방향하고 일부 발표한 대학을 바탕으로 이 고교학점제에서는 대입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그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정책에서 발표한 게 가장 큰 게 이거죠. 수능을 선택형이 아니고 공통형으로 바꾸겠다 이겁니다. 선택형, 수능형, 공통형인데 왜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수능이라는 것을
가지고 굉장히 중요시 입시 자료를 활용하는데 선택에 따른 유불리가 너무 컸어요. 복불복이죠, 사실은. 예를 들어 사회탐구만 볼까요? 탐구, 사탐, 과탐 과목이 17과목 중에 지금 최대 2개만 하면 되거든요. 최대. 예를 들어 어떤 학생이 물리를 선택해서 수능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봤는데 만점을 나왔어요. 근데 그 해 물리 시험을 쉽게 냈어. 내가 낸 것도 아닌데. 그러면은 점수가 만점 나왔어도 원점수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표준 점수라는 게 있어요. 쉬운 과목을 만점 맞으면 표준 점수가 낮게 나와요. 예를 들어 한 65점이 나왔다. 근데 옆에 지구과학을 선택한 친구는 열심히 해가지고 만점을 나왔는데 그때 어렵게 나왔어. 그럼 표준 점수가 예를 들어 한 75점 이렇게 나와요. 나는 물리도 어렵게 나와도 만점 나올 수 있었지만 그때 쉬웠을 뿐인데 그럼 표준 점수가 10점 차이잖아. 극복이 안 돼요. 이거 난도가 매년 같은 것도 아니고 매년 다르고 내가 선택해서 요거 선택했을 뿐인데 이건 복불복이잖아요. 그죠? 입시가 그러면 안 된다. 그런 선택형이 수학도 그렇고 국어도 그래요. 과목 공통 과목이 있지만 선택하는 과목이 있어요. 복불복이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죠? 모두 공통입니다. 수험생은 똑같은 시험을 봐라. 그런 쪽으로 바뀌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수학에서 보면은 지금 미적기하는 과목이 없어졌어요. 미적기하 이과 친구들이 보는 수학 좀 어려운 수학이거든요. 지금 보면 미적 뭐 확률과 통계하고 미적은 요게 수완스트에서 나온 거예요. 문과 수학.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은 굉장히 대우를 많이 받았거든요. 베네피스 많이 받았는데 받아도 너무 크게 받은 거죠. 그래서 조금 쉬운 수학으로 바뀌었고 왜 그럼 수능 수학이 쉬우느냐? 그렇다고 쉬운 건 아니지만 대학이나 이런 데서는 수능이라는 자체를 그렇게 변별리는 시험으로 보지 않습니다. 수능은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단순 지식 암기 이런 시험으로 보기 때문에 앞으로는 없어질 수능이다. 차라리 자기 선온술형 수능이라는 자기 생각을 논리적으로 그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한 거지 얼마나 많이 외웠는가 이런 수능이고 이거는 큰 타당도가 없는 시험이다 이렇게 보는 학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건 그냥 자격고사 이걸 가지고 변별하는 것이 아니고 대략 이 정도 수준은 갖춰야 된다는 자격고사로 차후에는 이렇게 바뀔 방향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앞서 설명드린 그런 내용이에요. 자, 등급화되는 과목 그 다음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추가 자료 한번 볼까요? 노란색 추가 자료에 파란색 음영처럼 게 수행평가 영역명이 나가죠. 이게 뭐냐면은 대학에서 사정관들이 서류를 보고 평가할 때는 생활기록부를 그냥 다이렉트로 보는 게 아니고 맨 위에 보세요. 교육과정 편성표가 있죠. 이거부터 봐요. 이 학교에서 어떤 과정, 어느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개설이 돼 있는데 이 학생은 어느 과목을 선택했는가. 예를 들어 공대를 오는 아이다. 그럼 이 학교에 어떤 과목을 들을 수 있었는데 물리 들을 수 있었는데 이 학생 물리 안 들었네? 피해 간 거잖아요. 공대는 물리가 필수인데 그러면은 안 뽑겠다는 얘기죠. 근데 물리가 개설이 안 됐어. 학교급이 적어서. 그런데 못 들었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런 거. 그 다음에 또 공대에 간다 그러면 수학과 과학이 중요하니까 그 과목을 전체 선택 과목 중에 몇 단이나 들었는가 이런 것도 봐요. 근데 이제 거기에 추가로 보는 게 뭐죠? 수행평가 영역명을 봅니다. 이거는 첨부로 가는 게 아니고 생기부 데이터 밑에 따라가요. 보란 얘기죠, 무조건. 무슨 뜻이냐? 수행평가가 평가의 중심으로 갔다는 얘기죠. 수행평가.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 수행평가가 옛날같이 과제 중심이 아니고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성취 기준에 맞게 성취 기준을 연계 확장 심화한 내용을 수업 속에서 성장한 내용을 발표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도 있어요. 영역명이 가는 게. 몇 년 전만 해도 예를 들어 진로 중요하다 하니까 수업과 상관없이 뭐 예를 들어 의대 가는 아이가 국어 시간에 의학 발표, 영어 시간에 의학 발표, 사회 시간에 의학 발표 이런 적이 있거든요. 국어 시간에 국어 잘한다, 영어 시간에 영어 배웠고 영어 잘한다 이걸 발표해야지. 뭐 다 의대 이렇게 발표하는 적이 있었어요. 그러지 말으라는 얘기예요. 그것도 이제 사교육에 영향을 받은 친구들이 어디 컨설팅 받고 그 내용을 가지고 채우다 보니까 심지어 우스갯소리 의대 교수님들이 생기부 보면서 의대 쓰는 아이들은 생기부 좋잖아요. 이 기록된 내용이 정말 사실이면 이 학생은 이미 의사다. 내가 가르칠 필요가 없다. 막 할 정도로 확인도 안 되는. 그러지 말란 얘기죠. 국어 시간에 국어를 배웠으면은 그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연계 확장시켜서 국어 시간에 키워야 될 역량을 얼마나 키웠는가 그게 수행평가거든요. 그 내용을 그대로 기록해라. 다만 이제 예를 들어 영어 시간에 영어로 의학 발표하기 그런 수행평가가 있었다. 수행평가 명의. 그러면은 소재로 의대가 쓰일 수는 있겠죠. 그런 거 확인하는 영향도 되는 거고. 그래서 수업에 충실해야 됩니다. 모든 수업에, 자기 수업에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되고요. 즉
성적이 몇 점이고 어떻게 만들어졌냐 숫자가 아닙니다. 그 수업에서 어떤 성장을 왜 우선 그 과목을 선택했고 그 과목에서 배운 내용을 통해서 어떤 성장을 했는가 과목의 선택과 수업 참여가 곧 전체적으로 입시 전략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요거는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평가의 중점 수행평가 내실화 발표하면서 한 예시인데 보시면은 왼쪽 과학과 오른쪽 사회인데 얼마나 과학을 많이 배웠느냐 이런 내용이 아니고 수행평가 내용을 보시면 과학적으로 사고했느냐 이걸 가지고 평가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오른쪽도 보시면 사회 과목 수행평가 예시 똑같아요. 사회 과목은 아이들이 많이 암기 과목이라고 하는데 아니요. 얼마나 많이 외웠는가가 아니고 무슨 뜻이죠? 여기서는 생각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학생인가 이런 걸 평가하겠다는 얘기예요. 즉 수행평가가 이제 평가의 중심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판단하셔도 됩니다. 수업 속에서 뭘 배우고 어떻게 탐구했는가 이게 다 수행평가예요. 이걸 보신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대입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이거 빨리 설명드릴게요. 저는 3학년에서 여행지리라는 과목을 가리켜요. 3학년 여행지리 재밌겠죠. 아이들 선택 많이 합니다. 수업 잘 들을까요? 고3 여행지리 듣는 아이도 있죠. 잘 듣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작년에 첫 시간인데 첫 시간 막 수업하고 있는데 누가 이 보청기 같은 거 끼고 태블릿으로 막 이렇게 뭐 풀고 있더라고요. 살짝 가봤더니 수학 문제 풀고 있어요. 야, 너 첫 시간부터 이게 뭐냐? 교과서도 안 꺼내놓고 왜 수학을 풀고 있어? 그랬더니 선생님 수업 선택 안 했어요. 그러더라고요. 야, 출석부에 있어. 선택했으니까 있겠지. 그랬더니 수능에 선택 안 했다는 얘기죠. 선생님 과목 수능 과목 아니잖아요. 수능 선택 안 했어요. 저는 수능으로 갈게요.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는 거 아니다. 예의가 아니고 수능은 네가 선택하고 말건 네 마음이고 과목을 선택한 건 약속이다. 수업을 해달라고 네가 선택했고 선생님 열심히 주면은 예의가 아닌 것 같다. 이 정도 얘기했더니 전화가 오더라고요. 다음날. 그 학교는 왜 정시생에 대한 배려가 안 되냐고. 사과했어요. 뭐라고 사과했냐면 미안하다. 넌 수능을 정말 좋아하고 수학도 잘하니까 수능 만점 나올 것 같다. 하지만 네가 만점 나와도 서울대, 연대, 고대, 성균관대, 경희대, 중앙대 뭐 이런 대학들 여기 있는 대학들은 못 갈 거다. 왜냐? 여기는 정시 수능 위주 전형에서도 교과 평가가 들어가요. 생활기록부가. 선생님은 왜 그러냐면은 너는 생활기록부 글자로 써주는 숫자 말고 글자로 써주는 세분의 특기사항이 있다고 있잖아요. 거기에 너는 수학을 좋아하고 수학 문제 풀이는 능력이 강함 이렇게 써줄 거야. 좋아할까요? 사정관들이 뽑지 말란 메시지죠. 여행지리 시간인데 왜 수학 좋아하고 이게 나와요? 인성이 안 했다는 얘기죠. 어, 근데 올해는 이런 학생이 없더라고요. 아이들이 많이 알았구나. 그런 줄 알았더니 올해부터는 핸드폰하고 전자기를 다 수거를 했거든요. 할 거 없으니까 이렇게 듣는 거지. 좀 오해는 그런 건 아니겠죠. 자, 이걸 설명드릴게요. 복잡하죠. 그죠? 전형은 대학에서 학생들을 선발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활용하는 요소를 전형 요소라고 해요. 네 종류가 있어요. 국가에서 만드는 수능, 대학에서 만드는 대학별고사, 그 다음에 고등학교에서 만드는 학교생활기록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만드는 실기실적. 이 네 가지 전형 요소 중에 어떤 요소를 50% 이상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다섯 가지 주머니 중에 하나로 들어가는 거예요. 복잡하디 옛날에 좋았어. 수능 하나 봤을 때 딱 끊어서 보내는 게 좋았는데 너무 복잡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아이들 재능이 다양해요. 꿈도 다양하고. 다양한 거예요. 대학도 똑같습니다. 수능같이 문제풀이 능력 있는 아이도 선발하고 싶고 학교 생활을 성실하게 하는 아이도 종합전형을 통해서 선발하고 싶고 자기 생각을 논리적으로 글로 잘 쓰는 아이도 논술 전형을 가지고 선발하고 싶고 음악, 미술, 체육에 예술, 재능이 있는 아이도 실기를 통해서 선발하고 싶은 거죠. 실기 뽑는데 수능을 가지고 뽑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아이들 잘하는 재능을 모두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다양한 전형을 운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나한테 맞는 전형을 골라야 되고 예를 들어서 근데 이때 학생부 교과 전형이면은 전형 요소 중에 학교생활기록부의 비중을 50% 이상이면 이 주머니에 들어간다고 있어요. 100%가 아니고. 근데 전국에 고등학교가 많아요. 2,000개가 넘게 있습니다. 내신의 편차가 있겠죠. 학교별로. 뭐 어느 수도권의 A 고등학교하고 어느 뭐 지역 B는 아니지만 어디 섬 지역의 B 고등학교 내신이 있다. 같은 3등급이다. 같은 학력이 아닐 수도 있겠죠. 그래서 대학에서는 안전장치로 수능 최장력 기준이라는 것을 적용하는 학교도 있고 면접을 보는 학교도 있고 서류를 보는 학교도 있고 너무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기준으로 볼까요? 동국대 같은 경우는 교과 전형에서 내신 70에 서류 30을 봐요. 근데 실질 영역, 이건 명목이고 명목 영향력이고 실질 영향력은 내신이 한 6%밖에 안 돼요. 5, 6%밖에 안 되고 서류의 영향력이 94, 5%가 돼요. 서류가 더 중요하죠.
명목은 내신이 50% 이상이지만, 즉 이런 식으로 반영하는 방법이 너무 다양하다는 얘기. 예를 들어 교과 전형에서도 이런 식으로 서류를 보는 학교가 동국대만 하는 게 건국대도 그렇고 경희대도 그렇고 시립대, 쑥대, 뭐 고려대, 경기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즉 어느 전형이든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학교 생활을 성실하게 모든 교육 활동 열심히 참가하는 게 입시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 예시로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그 다음에 이 5가지 전형 말고 농어촌 전형도 있다는데요. 차상위 전형도 있다는데요. 다자녀 전형도 있다는데요. 이건 전형 방법이 아니고 자격 조건인 거예요. 전형은 앞서 설명드린 5종류밖에 없어요. 농어촌 전형은 거기에 자격 조건. 나는 농어촌 유형 1에 속하는데 종합 전형으로 쓸 거야. 나는 농어촌 2에 속하는데 뭐 교과 전형으로 쓸 거야. 이렇게 자격 조건입니다. 대학에서 우린 이렇게 요 자격을 가지고 요 전형으로 뽑을게 하면 그 조건에 맞는 거예요. 요거는 자격 조건일 뿐입니다. 그럼 농어촌 자격이 되면은 유리하냐? 유리하죠. 누구나 쓸 수 있는 것보다는 내가 자격이 되는 것, 자격을 갖추고 쓰면 유리하죠. 다만 농어촌 전형 보면은 이런 식으로 어느 전형이 맞느냐? 종합 전형, 교과 전형, 수능 위주 전형을 보세요. 물론 학교가 서열화되는 건 아닌데 밑에 수능 위주 전형은 어떻죠? 선호 학교가 좀 더 많죠. 그죠? 내신만 가지고 하는 교과 전형은 물론 선호 학교도 있지만 수능 위주 전형부터 조금 더 적죠. 그래서 내가 농어촌 자격이 되면은 수능 위주 전형을 준비하는 게 굉장히 유리해요. 다만 내가 수능을 잘해야 되는 거죠. 왜 저렇게 유리하냐? 안 하니까 아이들이. 농어촌 자격이 되면서 수능까지 잘하면은 좀 더 유리한데 그렇다고 수능만 가지고 뽑는 건 아닙니다. 뒤에 설명드리듯이 수능 위주 전형에서도 교과 평가 계속 들어가요. 그다음에 이제 그렇지 않으면 종합 전형에서 선호 학교 많이 있죠.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등학교 가면은 난 종합 전형 준비할래 해가지고 종합 전형 준비하는 바탕으로 가시면 돼요. 거기에 수능도 함께 하셔야 되고 다 하라고요? 다 해야 돼요. 현실적으로 힘들지만 다 한 친구를 대학에 당연히 선발을 하겠죠. 그래서 농어촌 전형의 특징은 수시에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폐지된다면서요. 수시에서입니다. 교과 종합에서는 수능을 대신 수능을 안 하고 나는 어려운 수능까지 안 하고 그냥 수시에서 갈래. 그럼 어떨까요? 그런 아이들이 많으니까 경쟁도 치열하고 큰 베네핏이 없겠죠. 근데 난 이것도 하지만 수능까지 한번 해볼래. 서울권에 있는 선호대학은 수능까지 준비하면 굉장히 메리트가 높아져요. 메리트가 높아지는데 그건 뭐 본인이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다시 설명드리면 앞서 보셨던 5가지 전형 중에 모집 시기가 이렇게 나눠집니다. 수시는 이렇게 4가지 전형 중에 나한테 맞는 전형을 골라서 몇 장의 지원 기회가 있을까요? 6장 그렇죠. 6장에 6대학이 아닙니다. 내가 연세대학교를 논술 하나 종합 하나 교과를 하나 쓰겠다 그럼 3장 카드를 쓴 거예요. 6장의 카드 6장의 지원 기회가 있는데 여기 6장은 4년제 일반계 대학교만 기준입니다. 4년제 일반계 대학교가 200개가 넘게 있어요. 전문대학교도 130개가 있는데 걔네들은 추가로 더 쓸 수 있어요. 또 특별법 설치대학이라고 있습니다. 사관학교, 과학기술원 이런 대학교도 추가로 더 쓸 수가 있어요. 실제적으로는 뭐 여기 4년제 일반대학교 6개에다가 사관학교 하나 쓰고 과기원도 5개 쓰고 전문대는 130개인데 한 학교당 2개 정도 쓰니까 한 260장 쓰면 280장 쓸 수 있어요. 한 3천만 원 주고 아들아 2천만 원 주고 기죽지 말고 원서비 아끼지 말고 마음껏 써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럼 될까요? 안 되죠. 절대로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은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수시 쓸 때는 몇 등급이 어디 쓰냐 이게 아니고 정시보다 높여 쓰는 거예요. 왜냐? 수시에 붙으면은 정시 지원 자격이 안 주어져요. 지원 자격이 등록 여부 관계없이 전문대 똑같습니다. 전문대 붙었으면은 정시로 4년제 써도 안 돼요. 모든 대학교는 붙으면은 4년제 정시 지원 자격이 안 됩니다. 등록 안 해도 최초합이 아니고 충원합격 포함해서 등록 안 해도 충원합격 포함입니다. 제가 연세대학교를 썼는데 수능이 만점 나와버렸네. 걱정이 뭐죠? 붙는 게 걱정이죠. 만점 나오면 의대, 서울대도 가는데 수시에서 다행히 떨어졌어. 그다음 걱정이 뭘까요? 추가 합격됐다고 전화 올까봐. 6장 쓰니까 중복에서 붙으면은 한 학교만 등록하고 나머지 포기하거든요. 그러면 펑크 나요. 그걸 펑크 나면 후보 순에서 올리는 거를 추가 합격이라고 하는데 추가 합격
최초 합은 거의 등록 안 해요. 다 추가 합격으로 등록을 많이 하는데 전화 올까 봐. 그럼 전화기 꺼놓으면 되죠. 안 받으면 되지. 그럴까요? 아니요. 자기가 전화를 받든 안 받든 대학교에서 발표하면 끝입니다. 근데 내가 전화 확인 안 하고 등록 안 하면은 붙었는데 등록 안 한 거니까 이 해는 입시 끝이에요.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수시 쓸 때 첫째 원칙은 정시보다 높여 쓰는 거예요. 그럼 정시 어디 갈지를 알고 높였어요? 정시로 어디 갈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모의고사 보는 거예요. 모의고사는 시험 그냥 연습하는 것이 아니고 정시로 갈 때 어느 라인인가 이걸 잡아보기 위해서 보는 건데 고등학교 가면 아이들이 모의고사 날만 되면 그렇게 아파요. 어마어마하게 전염병이 들어요. 이알림이로 이날 시험 본다고 하니까 그날은 아파도 그냥 보내세요. 무조건. 어마어마하게 아파요. 왠지는 심정은 이해가죠. 나 모의고사 수능으로 안 갈 건데 나 필요 없는데 이런 아이도 있고 이날은 또 핸드폰 다 수거하니까 시험 보니까 심심하기도 하고 또 이미 내신 성적은 다 뽀록 났어. 엄마들한테 들켰어. 근데 꿈과 희망이 수능 과목까지 현실로 받아들이기가 싫은 거죠. 그래도 모의고사는 기준이 되는 거니까 꼭 이렇게 보내셔야 됩니다. 모의고사 정시에서는 이렇게 3회 3번 주연기가 있고 추가 모집이라는 것도 있어요. 정시 추가 이거는 설명 안 드릴게요. 저희까지 가만 안 둡니다. 수시 모집에서 전체 모집 인원의 80% 이상을 선발해요. 정시 모집에서 19% 정도를 선발하고 그러니까 수시로 주로 많이 붙어야겠죠. 다만 수능이 되는 농어촌은 정시까지 가면은 좋은 기회가 더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내가 해야죠 정시를. 그리고 여기 대학 이 특별포스트 대학은 특징이 있어요. 뭐죠? 카운팅이 안 돼. 육해제 안에 포함이 안 돼요. 또 수시에 붙으면 정시 못 쓴다고 했는데 거기에도 해당 안 돼요. 이 왼쪽에 있는 학교들은 수시에 붙고 일반 대학을 또 쓸 수 있어요. 즉 보험의 성격이 있죠. 근데 보험 때문에 더 써라 그러면 안 되겠죠. 사실은 다 국비로 지원받는 학비도 안 드는 건데 너는 리더십 좋고 책임감 좋으니까 한번 대한민국 리더가 되기 위해서 사관학교도 가라, 경찰대 가라, 과기원 가라 뭐 이렇게 해야겠죠. 미리 선발해요. 붙어도 일반대를 쓸 수 있다. 이런 특별버스 대학 또 있다 정도만 아시고요. 이것만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사관학교도 미리 관심 있는 친구들 준비를 해야 되니까 사관학교 이렇게 육해공 국간사까지 4개 사관학교 경찰대까지는 하나만 쓰셔야 돼요. 시험 날짜가 똑같아가지고 시험 날짜가 똑같은데 미리 선발을 해요. 얘네들은 미리 선발합니다. 그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학교장 추천 제도라는 게 있고 문과, 이과, 남자, 여자 따로 선발을 해요. 따로 선발을 하는데 사관학교 중에 조금 성적이 낮은 학교가 회사가 조금 더 낫겠죠. 회사. 근데 난 장교가 중요하다 그러면 성적이 좀 부족하다고 하면 회사 갈 수도 있는 거고 꼭 파일럿 한다고 공사 간다고 다 비행기 모는 건 아니잖아요. 지상금도 많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준비하시면 되고 이런 이런 단계를 거쳐서 진행이 됩니다. 미리 선발을 해요. 보시면은 벌써 이제 다음 달에 사관학교는 3학년이면은 6월 달에 이렇게 접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1차 시험을 봐야 돼. 1차 시험, 국영수 시험. 1차 시험. 이 국영수 시험이 수능보다 조금 어려우니까 많은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예비 수능 차원에서 한번 연습 삼아 볼까? 이런 친구가 옛날에 있었어요. 그 1단계 붙어도 2단계 준비해 줄게 와라 그러면 저 안 갈 건데요. 그럼 왜 봤어? 한번 연습 삼았어요. 이런 애 때문에 정말 가고 싶은 아이가 밀려가지고 1단계 통과 못하는 그런 제도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사관학교 할 땐 지원 동기서를 미리 받습니다. 지원 동기서를 받고 1단계 통과하면 2단계에서 신체 검사와 체력 검사 면접을 통해 가지고 선발하는 제도고 학교장 추천이 6사부터 7, 5, 5, 넷 이렇게 학교장 추천이 있으니까 이 학교장 추천으로 쓰시면 유리해요. 이렇게 지원 동기서를 받는다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학교장 추천을 쓰면 왜 유리하냐? 학교장 추천을 써가지고 1단계 통과했는데 면접을 못 봐가지고 떨어졌다. 그러면은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학교장 추천을 못 받은 친구들하고 적성 우수 전형이라고 한번 선발을 다시 해요. 배점을 달리해서 기회가 또 주어지는 거죠. 그래도 떨어졌다. 그러면 수능이 플러스된 종합선발로 자동으로 이렇게 밀려납니다. 즉 기회가 3번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제도를 통해서 받으셔도 되고 다만 이제 맨 오른편에 보면 한국사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한국사 수능 성적이 아니고 인증시험이라는 거 별도로 보는 거거든요. 인증시험. 한국사는 고등학교 가면 1학년 때 주로 배울 거예요. 그래서 만약 내가 사관학교 가겠다 그러면 경쟁률이 높으니까 저 인증시험을 봐놓고 가산점을 활용하는 게 합격률이 높겠죠. 자주 보는 시험이 아니니까 사관학교 관심 있는 친구들은 저렇게 하고 신체 검사도 굉장히 이렇게 세밀하게 봅니다. 특히 공사 가겠다 그러면 눈 때문에 40% 떨어지니까 꼭 입학처 전화해서 제가 지정병을 안내받은 다음에 검사를 해보셔야 돼요. 공사 갈 눈입니까?
한 40%가 떨어져요. 아니요, 그러면 해사나 육사 돌리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그 외에 뭐 디스크도 보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체력 검사는 육사를 제하고 나머지 오래 달리기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니까 그러니까 평소에 연습해야 돼요. 생각보다 윗몸 이렇게 팔굽혀펴기 6, 70개 해야 되는데 잘 못해요, 아이들. 그리고 이런 식으로 70개 정도 해야 된다. 관심 있는 친구들 준비해야 돼요. 그다음에 여기 이공계 특성화대학 카이스트, 지스트, 디지스트 이공계 특성화대학 얘네들도 학비가 안 와도 국비로 거의 다 지원받고 사관학교 똑같습니다. 취업까지 거의 다 보장받잖아요. 사관학교도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다 하면서 용돈까지 줘요. 품위 유지비 올해 기준은 보니까 한 달에 한 160만 원 정도 주더라고요. 근데 쓸 것도 없는데 그죠? 여기도 연구비까지 받으면서 카이스트만 쓰려고 하지 마시고 카이스트 쓰면 좋겠지만 나머지도 우수한 학교입니다. 디지스트, 유니스트 같은 데는 일반고 한 60% 정도 붙어요. 근데 카이스트나 지스트 같은 경우는 일반고 한 30% 이내로 붙고 얘네들 과고만 쓰는 거 아닙니다. 일반고 아이들도 많이 써요. 문과 아이들도 있고 인문학부도 있고 경영학과 다 있습니다. 이런 것도 관심 있는 친구들은 고등학교 가가지고 과학 관련한 활동 얘네가 좋은 점은 뭐냐면 다 98%를 종합전형으로 선발해요. 수능 최장력 기준이 없어요. 내가 수능이 조금 약하다 그러면 고등학교 가서 과학 관련한 활동 열심히 해가지고 여기 갈 수도 있어요. 일반고에 학교장 추천을 위에부터 둘둘둘 학교장 추천을 받을 수도 있고 물론 100% 영어 수업하니까 힘들어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1년 버티면은 적응이 된다고 합니다. 잘하진 않고 적응이 된대요. 그러니까 1년 버티라고 하시고 또 대학이 이런 대학도 있어요. 여기 IGC라고 인천 글로벌 캠퍼스타운에 가면은 외국계 대학 4개가 와 있죠. 얘네들도 뭐 외국계 대학이니 카운팅 안 되고 상관없습니다. 어떤 대학에 와 있냐면은 여기 보면 뉴욕 주립대, 조지 메이슨, 유타, 겐트대 이런 데 와 있거든요. 겐트대 같은 경우 벨기에 학교인데 생명과학 식품영양에서는 TH 전 세계 서열이 우리나라 연구도도 높아요. 굉장히 높은 학교고 여기 조지 메이슨은 국제 분쟁 이런 거로 유명하고 유타는 커뮤니케이션 심리 이런 거로 유명하고 그다음 뉴욕 주립대는 컴퓨터라든가 경영 이런 것도 유명하고 그 외국계 대학도 있습니다. 이런 대학도 학비가 좀 비싸긴 해요. 근데 아이들이 100% 영어 수업하니까 못 견디고 나오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또 어떻게 1년 어떻게 하라고요? 버티라. 그러면 적응은 된다며. 이런 학교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카운팅이 되는 학교예요.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라고도 있고. 이거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4년제 대학이면은 3년에 졸업할 수 있는 3년에 졸업. 1학년 때는 학교 다니되 학비를 회사에서 대줘요. 회사에 붙는 거예요. 회사에서 위탁을 시켜주는 거. 2, 3학년 때는 반학 반교를 해야 돼요. 회사도 가고 학교도 가고 이런 제도로 운영되는 학교가 있는데 이렇게 포털이 있으니까 확인해 보세요. 예를 들어 수도권의 에리카 같은 경우가 수능으로 갈 때 우리 내신으로 갈 때 한 2.5등급 현재 9등급에서 그 정도에 가야 되는데 이런 활동을 많이 한 친구들은 뭐 한 4등급 전에도 합격 사례가 많이 나옵니다. 에리카를 3년에 졸업할 수 있다. 학비도 회사에서 대주고 이럴 때는 다만 이제 문과가 아니고 전기, 전자, 컴퓨터, IT, 컴퓨터 이런 활동을 고등학교에서 많이 하는 활동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굉장히 많죠 대학이. 방법도 많고 이렇게 많아요. 굉장히 많다. 그래서 정시 기준 이 정도 돼야 여기 쓴다. 이거는 뭐 매년 바뀌니까. 그래서 미리 말씀드릴게요. 고등학교 가서 나는 수시야 정시야 이런 결정하지 마세요. 결정하지 마시고 최소한 3학년 1학기 2학기까지 다 해야죠, 사실은. 최소한 열심히 해놓고 아이들이 6월 모의고사 바탕으로 지금은 6월 모의고사인데 왜냐 6월 모의고사가 수능 평가원에서 출제하는 거예요. 재수생 들어오는 거고 고등학교 가서 3학년 6월까지 6월 이전에 보는 모든 시험은 재학생만 봐요. 그러니까 자기 성적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때 모의고사 성적을 바탕으로 그리고 3학년까지 해놓은 내신 성적을 바탕 그때 비교해 놓은 거예요. 6장 중에 상향 2개, 안정 2개 이런 공식도 없어요. 모의고사가 월등히 좋으면은 6장을 다 공격적으로 쓰는 거고 왜 정시로 가도 되니까. 그렇지 않으면 좀 안정적으로 쓰는 거고 그때 결정하는 겁니다. 그때 결정하라고 내년부터는 그 6월 모의고사가 아니고 9월 모의고사도 있는데 9월을 8월로 바꿨어요. 그리고 수능 수시 원서 접수 기간을 2주를 늦췄어요. 그러면 이 8월 평가 모의서까지 최소한 봐놓고 그때 결정해라 그런 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게 그 내용이에요. 이제 고등학교 가서 보는 우리 아이들 성적은 아쉽지만 본인 성적이 아닐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은 왼편 상단을 보세요. 저게 고등학교 3학년 6월 모의고사 보기 전까지는 쟤네만 봐요. 재학생만. N수생들이
저렇게 30% 이상 N수생들이 있습니다. N수생들이 다 잘하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잘해요. 시간 투자도 많이 하고 비용 투자도 많이 하잖아요. 혹여 주변에 재수한다, N수한다 하는 친구들 그냥 동네 스카 가서 이렇게 잘 늘지 않아요. 지독하게예요. 기숙학원 같은데 올해 보니까 평균 한 4천만 원 이상 더 올랐더라고요. 작년에 비싼 데는 5천만 원 가까이 하고 돈 비용보다 1년에 학원비를 5천 낸다고 이거보다 그 기숙학원 가는 아이들의 평균 공부 학업 시간이 하루에 14시간에 평균 14시간 정도 공부해야 돼. 7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핸드폰 내고 하루 종일 공부하고 밥 먹을 때는 칸막이에서 도시락 가지고 친구하고 얘기 못하고 이렇게 감옥 같은 생활을 1년 동안 했으니까 성적이 잘 나오죠. 우리 아이들 몇 시간 공부하나 한번 보세요. 다 비슷해요. 일요일날 출발 비디오에 끝나야 일어나요. 그죠? 그리고 학원 2시간 갔다 오면 끝일 거예요 아마. 하루에 2시간 얘는 14시간. 칠수해야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수능은 생각보다 잘 안 나와요. 그렇다고 포기하라가 아니고 더 치열하게 해야 된다. 고등학교 가서 보는 내 수능 성적이 모의고사 성적이 실제 수능 성적이 아닐 가능성이 더 크다. 게다가 오른쪽 하단에 보면은 접수만 하고 실제 수능 안 보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얘네 때문에 밑에서 빠지지 위에서 N생이 들어오기 때문에 유의를 하셔야 된다 그 얘기고 그래서 대학에서 이렇게 바뀔 테니까 시행계획을 이렇게 발표한다고 했잖아요. 그 시행계획 발표한 내용을 가지고 입시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는가를 방향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대학교부터 볼게요. 서울대는 자, 수시, 정시, 수시에서는 종합전형, 정시에서는 수능 위주 전형 이렇게 운영하는 학교예요. 그런데 수시부터 보면은 자, 1단계 서류평가, 2단계 면접평가 이렇게 나오죠. 1단계는 여기 서류라는 건 내신만 보지 않겠다. 전반적으로 다 보겠다 그 얘기예요. 어느 과목 선택했고 세특은 어떻게 했고 동아리 뭐 했고 다 봐서 3배수를 뽑은 다음에 2단계에서 면접인데 이 면접을 영양평가라고 하거든요. 이 면접은 수학같이 문제풀이 능력이 있는가 이런 거 보는 게 아니에요. 앞서 설명드린 여행지 시간에 수행평가에서 뭐 발표했다고 했는데 그런 걸 물어봐요. 이 발표, 이 활동을 통해서 너는 뭘 어떤 성장을 했어? 이런 거 물어볼 수도 있고 그걸 영양평가라고 하거든요. 그 영양평가가 면접평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과목에서 자기 역량을 길러라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되고요. 정시, 이건 지역균형인데 지역균형이 이제 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문을 넓혔고 대신 넓힌 다음에 정교하게 평가하겠다. 그리고 이 교과 역량평가가 모든 과목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성실히 참가한 애를 뽑겠다. 그리고 정시도 보세요. 정시. 정시는 수능만 가지고 선발하는 게 아니고 보시면은 1단계의 수능을 가지고 3배수를 선발하겠대요. 근데 수능 성적은 표준점수, 백분위 점수, 등급점수 세 종류가 있거든요. 가장 변별이 잘 되는 게 표준점수예요. 백분위 점수는 100칸으로 나눈 거고 그 표준점수를. 즉 백분위가 95다. 그러는 건 100명 중에 95명이 내 밑에 있다. 그런 뜻인데 백분위 95와 96 한 칸 내에서도 표준점수가 여러 칸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100칸을 비율에 따라서 4%, 누적에서 11%, 23% 나눈 게 등급점수고 제일 변별이 안 되는 게 등급이고 변별이 되는 게 표준점수예요. 현재는 표준점수로 선발을 합니다. 근데 서울대는 어떻게 하겠다고요? 1단계는 표준점수 안 보겠다. 등급으로 수능 등급을 가지고 3배수 안에 들면 2단계로 넘기겠다 그 얘기죠. 수능을 가지고 변별 안 하겠다 그 얘기죠. 그리고 3배수 안에 들어야 되겠네요. 현재도 서울대학교 정시에서 경쟁률 3대1 안 되는 모집 단위가 굉장히 많아요. 평균 경쟁률이 한 3.5대 1밖에 안 돼요. 그리고 2단계 넘어가면은 수능 점수가 60%라는데 100분위 있죠. 표준 점수가 아니고. 그죠? 100분위 가지고 하고 교과 역량평가가 40%나 들어간대요. 그래서 설명드린 게 앞서 수능 만점 맞아도 여행지리 제 시간에 수학 풀어내는 수능 만점 맞아도 서울대 못 가요. 제가 거짓말이 아니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 이런 학교가 계속 늘고 있어요. 계속 늘고 있다. 그리고 현재도 교과 역량평가 하는데 더 단계를 늘렸다. 세밀하게 보겠다. 그런 얘기고요. 이게 교과 역량평가예요. 모든 과목에서 공부만 잘하는 아이를 선발하는 게 아니고 수업을 통해서 얼마나 성장했는가 생각하는 힘, 탐구하는 힘, 또 함께하는 힘이 있는 아이를 선발하겠다. 이런 얘기고요. 이런 얘기인데 즉 서울대에서 선발하고자 하는 인재상을 보시면 고교 교육과 2022 교과 핵심 역량하고 똑같습니다. 즉 2022 고교학점제 잘 학교에서 성실하게 활동한 아이를 그대로 선발하겠다.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되고 다른 학교도 볼게요. 빠르게 경희대학교 볼까요? 경희대 수시에서 교과 평가입니다. 내신을 가지고 평가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 내신만 가지고 평가하지 않겠다. 교과 종합 평가를 보겠다. 이렇게 돼 있죠.
종합평가 어느 과목 선택했나, 또 뭐 20명이 뭐 몇 등급, 200명 몇 등급 다를 수가 있겠죠. 그거를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게 종합평가라고 보시면 돼. 이 서류를 30% 보겠다. 그리고 최장력 기준이 있죠. 대신 최소한 수능은 어느 정도 맞아야 되겠다. 이 정도도 있고, 이게 중요합니다. 그럼 내신 반영할 때 뭘 가지고 반영하느냐? 자, 세 번째 줄 볼까요? 상대평가, 절대평가 중에 상위 성적만 반영하겠다.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은 생기부에 상대평가, 절대평가 변기된다고 했잖아요. 물리를 선택하고 싶은데 30명밖에 안 들었고 전교 1, 2등이 있다. 내가 열심히 해도 1등급 맞기 힘들잖아요. 30명에서는 1등급이 1명이니까 현재 기준. 그죠? 이제 5등급 하되면 3명밖에 안 되니까 10%. 그래서 도망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등급은 2등급일 수도 있어도 내가 열심히 하면 A 성취평가 맞을 수 있습니다. 성취평가는 등급보다 일반적으로 많이 비중을 높게 줘요. 그러면은 상위 성적만이니까 성취평가를 반영하겠다 그 얘기예요. 등급은 반영 안 하고. 즉 과목을 선택할 때 유불리 따지지 말고 필요성을 따져가지고 과목을 선택해라. 2022 교육과정의 고교학점제 취지였었죠. 그대로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볼까요? 종합전형. 오른편 보세요. 신설례인데 종합평가에서 학생부 반영할 때 절대평가 성취도만 반영하겠다. 상대평가 등급은 아예 사정관들한테 데이터를 안 줍니다. 얘가 몇 등급 받느냐 보지 말아라. 아예 데이터를 안 줘요. 어느 과목 선택에서 성취도가 A냐 B냐 C냐 이것만 봐라. 내신을 평가할 때는. 이렇게 종합전형에서. 그리고 수능 위주 정시죠. 수능 위주 정시에서 평가할 때 보세요. 똑같습니다. 학생부가 들어가죠. 10%. 수능만 잘해서 안 됩니다. 서울대는 수능이 60%였는데 여긴 90%로 많긴 하지만 교과평가가 여기도 들어가요. 그리고 교과평가할 때 상대평가, 절대평가 중에 상위 성적. 등급은 나쁘지만 성취가 A면은 A만 반영해라. 이런 뜻입니다. 여기도 그렇죠. 자, 중앙대학교도 볼까요? 중앙대학교 논술 전형, 예를 들어 수시에 있는 논술 전형도 논술 100이 아니고 논술 80%만 들어가죠. 출결도 봅니다. 중앙대는 심지어. 출결도 보고 교과, 내신 성적 잘 봐야 돼. 논술 준비하는 친구들이 수업 안 듣고 계속 논술 준비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논술 만점 맞아도 가기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정시 수능 위주에서도 보세요. 서류가 33%나 들어갑니다. 수능 100이 아니에요. 수능 만점 맞아도 중앙대 못 간다는 얘기예요. 서류가 이러니까 서류가 33% 들어가고. 자, 건국대학교도 볼까요? 건국대학교도 맨 밑에만 볼게요. 수능 위주 전형에서 학생부가 20% 들어가죠. 자, 지금 4개 학교만 봤어요. 더 많습니다. 더 많아요. 동국대학교도 그렇고 동국대학교 교과 전형 볼까요? 왼편 표가 무슨 뜻이냐면은 밑에 세로에 2등급 보세요. 2등급 인원에 따라 비율에 따라 쓰니까 상대평가되는 2등급 맞았는데 성취가 A면은 1영역. 1영역이니까 그냥 1등급을 해주겠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하는 학교도 있고 너무 다양하죠.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바뀌었죠? 보시면은 정시에서도 학생부, 즉 수능만 열심히 하고 내신 학교 수업 안 듣고 하는 아이들 못 가는 학교가 이렇게 늘고 있어요. 서울대, 연대, 고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경희대, 건대, 덕성여대, 뭐 서울시립대, 뭐 선호학교 이 외에 또 예시입니다.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학교 다 있잖아요. 그죠? 즉 무슨 뜻이냐? 입시는 특히 이제 출결 중앙대 같은 데는 모든 동점자일 때는 출결 개근자 하면 우선을 선발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죠? 즉 결론이 이겁니다. 고등학교 가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수시든 정시든 수시에서 교과든 논술이든 종합이든 정시의 수능 위주든 학교 생활 기록부를 성실하게 하고 성실하게 하면 그게 생기부에 그대로 누려야 합니다. 이게 입시의 시작이라는 얘기예요. 시작. 미리 선점 난 수능만 할래요. 난 논술만 할래요. 이러면은 입시는 이제 성공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앞서 설명드렸듯이 진로를 통해 가지고 과목을 선택하고 이게 입시의 시작이라고 했는데 다양하죠. 아이들 진로가 다양한데 계속 조사를 해보세요. 검사 커리어넷 가서 검사도 해보고 MMPI 검사, 커리어넷 검사, 뭐 다른 데 가면 CGRT 검사, 홀랜드 검사 이런 검사지들 많으니까 해보면은 이상하게 아이들이 좋아하고 잘하는 게 중첩이 돼요. 신뢰도가 있다는 얘기죠. 다 잘하면 좋겠지만 아인슈타인하고 빌 게이츠는 저기서 보는 수리 논리력은 100점입니다. 근데 대인관계 능력이나 언어 능력은 떨어져요. 김연아는 신체 능력은 100점인데 다른 거 떨어지고 자기 잘하는 걸 찾아가지고 그거를 난 이쪽에 성공으로 나 수학 못하니까 바본가 봐 이게 아니고 난 수학 못하지만
대인관계 능력 좋아, 언어 능력 좋아, 음악 능력 좋아. 난 그럼 이쪽에 성공할 거야 하는 자기 효능감. 우리 인지심리학자 반도라가 있거든요. 반도의 사회학습이라는 보면은 성취 기준이 이거를 자기 효능감이라고 해요. 자기 효능감이 높은 친구의 성취 기준이 월등히 높게 나타납니다. 자기 좋은 걸 계속 찾아보라는 얘기죠. 고민하고 여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 같은 것 같지만 조금씩 달라요. 아이들한테 이 그림 보여주면은 이야기를 해보자. 그러면 조금씩 달라요. 성향이 달라요. 어떤 느낌이 드나요? 예쁜 아가씨가 노인한테 거린한테 이렇게 빵 갖다 주고 있네요. 그죠? 이런 거 볼 때 따뜻해요. 뭐 좋아요. 보기 좋아요. 유학 갔던 딸이 성공해서 온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이야기로 풀어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이런 아이들은 인문학자 소양이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인문학자 소양이 있는 아이들은 이거를 막 이야기로 풀어냅니다. 의미, 가치를 두고 공감하려고 하고. 근데 반면에 이제 사회과학자는 이거를 빵 주는 걸 왜 아이들이 해야 돼요? 이건 사회 구조가 잘못된 거 복지 시스템이 무너진 거 아니에요? 이런 아이들은 행정학과나 정치학과나 사회학과 이런 데 성향이 맞는 거고. 그다음에 추운 날 봤더니 할아버지가 살도 보이고 감기 들고 면역이 떨어질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하고 몸 이런데 면역력, 건강 이런 데 관심 있는 친구들은 생명과학 쪽에 관심 있는 자연과학자 성향이 있는 거고 시스템으로 해결하려고 그런 거. 빵을 여기로 안 오고 푸드뱅크에 넣으면은 자동으로 뭐 이 노인들도 이런 노숙하는 게 아니고 우리 버스 중에 이렇게 만들어 있듯이 그런 데가 따뜻한 데 앉아 있으면 푸드뱅크에서 이렇게 시스템 쪽에 해결하려고 하는 공학자 소양이 있는 거. 조금씩 예를 들어서 이렇듯이 조금씩 아이들 성향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거를 빨리 찾게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공부의 시작이 되는 거고 이런 여러 도구가 있습니다. 도구가 없으면은 이런 데 찾아보실 때요. 어디가 포털에다 그냥 어디가 한글로 어디가 치시면 대입 정보 포털이 떠요. 여기 가면은 진로 검사, 진로 정보가 있고 거기에 가면은 커리어에 연계돼 가지고 아이들 직업 심리 검사 이런 걸 받을 수 있어요. 아이들은 쉽게 10분이면 해요. 여기서 심리 검사를 했더니 내가 이쪽에 잘하고 이쪽에 흥미도가 있구나. 이쪽에 흥미도가 있고 이런 직업 분류가 되겠구나. 이런 직업 분류 가려면 위에 보면은 어떤 학과가 좋겠구나. 어떤 학과 갔을 땐 대학이 대학 정보에 가면 다 있습니다. 그 대학 정보가 있고 그 대학에서는 작년에 어떤 전형으로 선발을 했고 그 전형 선발했을 때 점수 성적이 어땠다 이 결과가 나와요. 다 고등학교 가서 자기 시험 보고 성적을 입력하면은 그 대학별 환산 점수로 계산도 해줘요. 그래서 이런 어디가 사이트 활용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함께 학교라는 사이트도 있어요. 함께 학교. 이건 교육부에서 만든 거죠. 그래서 내가 커리어넷 한번 심리검사에서 심리검사지를 여기다 올려놓고 저는 공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진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한번 상담글을 남겨보세요. 5명의 전문가가 내 상담글 하나에 달라붙어가지고 댓글을 곧바로 분석해가지고 달라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진로 전문가는 커리어넷 결과를 읽어가지고 너 이 결과에 따르면 이런 진로가 맞고 이런 거 이쪽 계열이 맞는 것 같다 안내를 해주면 그 계열에 맞게 수업 설계를 하려면 이렇게 과목을 선택하고 이런 과목을 해라. 그리고 학업은 어떻게 공부해라. 그래 나중에 진학 담당은 그래서 이런 결과 같은 어느 대학을 쓰는 게 좋겠고 그 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준비해라. 그 전문가가 내 상담글 하나에 다 달라붙어 이렇게 댓글 달아줍니다. 너무 많아요 이런 게. 이런 것도 있고 경기도에는 꿈 있다라는 AI 시스템 기반으로 한 이런 진로 사이트가 있어요. 운영되고 있어요. 이게 중학교부터 계속 이어집니다. 나중에 고3 되면 이제 모의 면접 서비스까지 제공해요. 이런 제도가 너무 많다. 다만 이제 진로를 결정할 때 좀 심각하게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막연하게 요즘 이게 인기가 좋더라 해서 따라가면은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한때 우리가 이제 의대 열풍이 불었잖아요. 의대 그죠? 요 경쟁률이에요. 오른쪽은 이제 자연계열 모집단입니다. 선호 대학 중에 그 대학에서 가장 경쟁률이 높은 학과예요. 뭐죠? 생명, 바이오, 시스템, 화학, 생명, 화학, 바이오, 화학 이거죠. 뭔지 아시죠?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이과계열 모집단에 갔다가 의대 약대 준비하다 3학년 돼가지고 의대 약대는 아무나 가는 게 아니구나. 생기분 이렇게 준비해 놨는데 그러니까 못 가니까 돌리는 게 의대 준비하는 생명과학, 약대 준비하는 애들은 화학, 바이오 여기로 돌려요. 얘는 경쟁률만 높은 게 아니고 의대 약대 준비하는 아이들이니까 생기분 내용도 화려하고 얘네하고 경쟁하니까 대학교 가기도 힘들어요.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정말 이쪽 방향으로 하겠다 그러면 해야 되죠. 근데 요즘 이게 대세더라.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요즘은 또 여기에 뭐가 꼈죠? 뭐가 꼈죠? 반도체가 꼈죠? 반도체. 성과급만 몇 억 받는다라 하면서 또 반도체하고 또 AI 이 삼파전이 돼가지고 경쟁률이 예전보다 좀 낮아졌어요. 왼편은 이제 문과 계열
문과계열 종합전형 진로 준비해라 그러면은 왜 다 미디어죠? 미디어 광고, 문콘, 미디어 광고, 문콘. 근데 최근에 좀 바뀌긴 했어요. 철학과가 상위권 학교에서 오르긴 했는데 한때는 거의 다 미디어였어요. 종합전형 준비하라고 하면 미디어 안 돼, 미디어. 또 왜 미디어 아니야? PD 하겠다 하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나영숙 PD는 행정학과 출신이긴 한데, 뭐 빠니보틀 몇 억 번대면서 유튜브 한다고 미디어학과가 여기가 유튜버 가르치는 줄 알고 그렇게 하다가 미디어가 안 되는 거 아니까 미디어에서 준비한 게 뭐죠? 비판 의식이니까 사회학과 정치학과로 돌려가지고 이렇게 같이 몰고 가거든요. 여기 생명과학이 높으면 뭣도 가느냐면은 왜 의대 준비하죠? 돈 벌려고 의대 준비하는 경우 이렇게 만들어요. 사람 아픈 사람을 고쳐줘가지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아픈 사람 고치는 게 의사하고 안 되니까 약으로 고치니까 약대 그것도 안 되니까 생명과학 화학 신소재 가가지고 신약 개발을 해서 고치겠다. 그것도 안 되니까 음식을 잘 만들어서 안 아프게 해야겠다. 식품 영양도 높아지고 이렇게 묶여가지고 같이 가는 것도 있으니까 진로가 다양한데 왜 다 이렇게 하면은 이도 저도 안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아이들 바뀌어도 돼요. 바뀌어도 되고 그래서 전공 자율 선택제라는 게 있어요. 전공 자율 선택으로 선발을 합니다. 고등학교에서 뭘 한다고 해요? 대학교 가서 1학년 때 교양만 배우고 2학년 때 네가 하고 싶은 거를 더 고민하다가 골라라 전공을 이런 제도가 있어요. 다만 이제 이 전공 자율 선택제는 이도 저도 고민을 안 한 아이를 뽑지 않습니다. 이것도 해보고 고등학교 때 저것도 해보고 다양한 활동을 열심히 하네. 예를 들어 나는 한문교육과를 가기 위해 열심히 준비했어요. 한문교육과가 성균관대고 단국대밖에 없네. 난 중앙대 가고 싶은데 그런 아이를 뽑는 거예요. 중앙대. 우리 학교 한문교육 없는데 그 진로를 얼마나 했느냐가 아니고 이 진로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했는가 그걸 역량이라고 진로 성장 역량이라고 하거든요. 사범대를 열심히 준비하는 아이는 경영학도 열심히 준비할 수 있다. 그런 역량이 있다. 다양한 활동에 대해서 열심히 하란 얘기죠. 그러면 이런 제도를 하는 걸 수도 있다. 그리고 옛날 같이 대학교 가면 전공을 주전공을 하나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요즘은 복수 전공이 있고 이중 전공이 있고 전과가 있고 마이크로 전공이 있고 전공 설계 이런 것도 있어요. 전공 설계는 뭐냐면은 교수님들도 옛날같이 딱 갖추어진 학과에 와서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보다도 지가 와서 설계를 해라. 난 경영학인데 거기에 AI와 예를 들어 뭐 예술과 짬뽕된 이런 전공을 설계하고 싶어요. 그래서 교수협의회에서 통과시키면은 그 전공이 만들어져요. 그 전공을 설계한 건 나고 후배들이 그 전공을 선택할 때는 어느 선배가 만들었더라 그 전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예를 들어 서강대 이런 데도 전공 설계가 4,500개가 돼요. 그런 식으로도 무슨 뜻이냐면은 대학 전공 설계를 하든 마이크로 전공을 하든 이중 전공, 복수 전공, 전과를 하든 대학교 가야 하는 거죠. 그죠? 가야 하는데 처음부터 진로를 이룰 수 없는 허황된 꿈을 꿔가지고 준비해 놓으면은 그 기회가 차단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꿈을 꾸는 건 좋은데 이룰 수 있는 꿈을 고민을 심각하게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얘기고요. 자, 요것만 설명드릴게요. 이게 핵심일 것 같아요. 고등학교 가서는 어느 전형으로 가든 학교 생활을 성실하게 하라고 했잖아요. 그 성실하게 한 걸 선발하는 것이 종합전형입니다. 종합전형은 뭘 가지고 선발하느냐?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을 가지고 선발한다고 되어 있는데 학업 역량은 성취도, 태도, 탐구력, 즉 성취도라고 되어 있잖아요. 등급이 아니고 열심히 해라. 그러니까 선택 과목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두 번째, 세 번째 탐구력과 태도입니다. 요 여기 보시면 학업 탐구력과 태도는 뭐냐면은 이걸 가지고 내신은 중요합니다. 베이스가 되는 거지만 그 베이스를 뛰어넘는 게 저 두 가지예요. 학업 태도는 수업에 졸지 않고 잘 들었느냐 이 태도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전국고등학교에서 물리를 선택해서 듣는 내용이나 예를 들어 어디 저기 뭐 상산고등학교에서 물리 선택해서 듣는 내용은 다를까요? 똑같아요. 이 과목을 선택하면 아이들이 이 과목 이 단원에서는 이런 내용을 배워야 된다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걸 성취 기준이라고 합니다. 전국의 고등학교는 2,000개가 넘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고등학생들이 똑같이 배워야 될 내용이 정해져 있어요. 선생님들이 그걸 넘어서서 가르치고 평가하면 선행학습 금지법으로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성취 기준은 난도가 깊을 수가 없습니다. 기본입니다. 그래서 전국의 일반계 고등학교는 똑같은 내용을 가르쳐요. 그럼 똑같은 내용을 가르치면은 그것만 배우고 끝. 그러면 그저 그런 아이인데 우리 특목자 사고가 낮은 내신에도 긍정적인 평가 받는 이유가 이 태도와 탐구력이 좋은 거예요. 태도 둘째 줄에 뭐라고 돼 있죠?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기 위해 스스로 노력했는가. 탐구력 보세요. 첫째 줄에 뭐가 있죠? 지식을 확장하려고 노력하는 거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학교 수업에서 기본을 가르치면 이를 바탕으로 연계 확장 심화해서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기 위해 스스로 노력했는가, 이걸 가지고 평가한다는 얘기죠. 이게 막연하고 어려웠었는데 요즘은 많이 해요. 예전에는 이걸 사교육을 많이 컨설팅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너 학원에서 가면은 이런데 이런 진로가 맞고 요게 동아리에서 이런 게 부족한데 이거 추가할 수 있는 탐구 주제를 만들어 줄게. 돈 100만 원 더 내. 막 이런 거 했었는데 요즘 그렇게 안 합니다. 어떻게 하죠? AI가 많이 해줘요. 생기부를 AI로 만들라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도움을 충분히 받을 수가 있어요. 제가 3주 전에 분당에 가서 생기부 보는데 너무 잘 갖춰져 있더라고요. 솔직히 너 얼마 받고 만들었어? 그랬더니 13,000원씩 3개월 썼대요. 유료 결제해가지고 기가 막히게 만들어져요. 즉 뭐냐, 국어 시간에 어떤 주제를 배웠어요. 연계 확장 심화 새로운 지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대로 명령 내리면 돼요. 국어 시간에 이런 주제를 배웠는데 이 주제를 연계 확장할 수 있는 새로운 탐구 주제를 추천해줘. 그럼 추천해주죠. 추천해준 내용을 가지고 자기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해서 수행평가 때 발표할 수도 있고, 수행평가 안 시키면은 선생님한테 선생님이 수업에 이거 배웠는데 이쪽에 관심이 있어서 이런 탐구를 해봤어요 하고 보도 써가지고 계속 어필을 하는 거죠. 써주세요 하면 안 됩니다. 교과 선생님은 관찰한 내용만 써야 돼요. 계속 친해지고 어필하다 보면은 선생님이 그런 내용을 다 관찰하니까 기록해 줄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연계 확장 심화, 인공지능을 활용하셔도 됩니다. 도움을 받아가지고 요 내용이 얼마나 깊은가. 그 다음에 진로 영향 보세요. 진로 영향은 첫 번째 줄이 뭐죠? 교과 이수 노력이잖아요. 관련 교과. 그러니까 내 진로에 맞게 내가 공대를 가겠다, 수학과학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가, 이걸 보겠다는 얘기예요. 이건 어떻게 한다고요? 안내해 준다고 했잖아요. 학교에서 권장 과목, 필수 권장 과목 다 했잖아요.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줄이 중요하죠. 추가적인 노력을 했는가. 예로 뭐가 나왔죠? 공동교육 과정, 온라인 수업, 공동교육 과정, 이런 걸 들어라. 추가적인 노력. 근데 이게 방과 후에 가요. 남들이 안 갈 때. 그러니까 아이들이 잘 안 가요. 학원 시간은 겹칠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들었느냐, 추가적인 노력이 인정받는다는 얘기죠. 공동교육과정 이알림이로 뭐 와라, 다른 학교 가서 듣는 수업 뭐 해라, 그럼 무조건 신청하세요. 제 얘기가 아니고 대학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교과 성취도는 내가 공대 가겠다, 수학과학은 다른 건 조금 못해도 되지만 이거는 조금 더 잘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활동이죠. 진로 탐색 활동. 이거는 창체에서 주로 동아리 진로 자율에서 진로에 맞는 활동을 다양하게 해라, 그 얘기입니다. 이것도 인공지능 활용하시면 돼요. 동아리에서 이런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가지고 뭐 탐구 모형 아니면 실험 모형을 모듈을 하나 개설해줘. 해주면 도움을 해줘요. 거기에 맞게 내가 하면 되는 거죠. 생기부를 AI로 만들라는 게 아니고 도움을 받아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서울대 ROE 사이트 가시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수업을 듣고도 해결하지 못한 궁금증이 있어야 돼요. 교과 수업 내용 이외, 교과 수업 내용을 이해하는 넘어서 이런 아이를 뽑겠다. 시간 낭비가 아니다. 교과 내용을 내 것을 만드는 과정을 만족하지 말고 추가적으로 공부하고 싶은 게 있으면 공부해. 더 찾아봐라. 시간 낭비가 아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과 수업 내용 이해면 내신에 안 나와요. 수능에도 안 나오고. 그런데 더 찾아봐라. 그런 아이를 선발하겠다. 그리고 융합적으로 활동한 아이와 독서를 통해 생각을 키운, 궁금한 내용이 있어. 수업은 기본만 가리키니까 기본을 바탕으로 궁금한 내용이 생겨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책을 통해서, 책은 컨택부터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어필하는 겁니다. 책을 통해서 공부해라. 예를 들어서 생기부가 이렇게 기록이 되면 좋겠죠. 잘 된 건 아닌데 예시입니다. 여긴 특성화 고등학교예요. 전기기기라는 수업에서 첫째 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중요한 거예요. 인성 파트. 행발은 1, 2학년 담임선생님 두 분이 써주시면 이 수업은 40분 이상의 수업 선생님이 들어가는데 얘 성실하다고 하면 정말 성실한 거예요. 그 두 번째 줄 내용까지가 뭐죠? 전기기기 원리 구조. 수업 잘 따라왔다. 수업 잘 이해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얘는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에서 넘어라고 돼 있잖아요. 더 궁금한 내용이 생기니까 책을 읽었어요. 책을 읽고 이런 내용을 깊이 있게 발표를 했어요. 근데 노란색 보세요. 문제 해결 능력을 고루 갖췄다. 이게 역량이에요. 이 선생님이. 이 학생은 이 교과에 필요한 역량을 갖춰줬다.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도록 활동을 하면 됩니다. 자, 종합 전형 설명드리고요. 교과 전형은 내신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환산 점수로 가는 건데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아이들이 내신을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 못한다 그러면은 수능 최저로 극복할 수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충족률이 낮으니까. 그리고 최저학력 기준이 이렇게 있다 정도고요. 그 다음에 내신 반영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그게 환산 점수예요. 환산 점수 계산 방식이 달라요. 예를 들어 전교과 반영하는 학교도 있고 일부만 반영하는 학교도 있고, 서울에서 봐서 동국대학교는 10개만 반영해요. 이런 학교들이 너무 많아요.
저기 강원도에 보니까 가톨릭 관동대 12과목만 반영, 아이들이 한 40과목 배울 텐데 그중에 12개만 반영하네요. 저기도 사범대 유명하잖아요. 뭐 국어기 이런데 임명률 높습니다. 그다음에 밑에도 보시면은 세명대 한의예과인데도 20과목 반영하고, 서원대, 청주사대는 수학교육은 수학만 반영해요. 4과목. 이런 학교도 있고 너무 다양하죠. 경기도에도 많죠. 수원대, 안양대 12개, 잘한 거 12개만. 그러니까 아이들이 내신 떨어지면은 포기해요. 이거 내 거 아니다. 아니요. 잘하는 몇 개만 있어도, 몇 개, 물론 지방에 좀 더 많습니다. 그 지방에 가서 가장 높은 취업률 잘 되는 학과를 가면 되는 거죠. 수도권에도 성공회대, 서울에 있는 온수에 있는 거 보세요. 8개만 반영하잖아요. 서울에도 한성대학교 아이들 좋아하는 12개만 반영하고, 이렇게 너무 다양합니다. 우송대는 6개. 우송대, 우리나라 간호 중에 유일하게 뭐죠? 국제 간호면을 취득할 수 있는 커리큘럼 운영하는 대학이잖아요. 이런 데도 있고 12개만. 너무 다양하죠. 이렇게 많다. 호서대도 보시면은 15개만 반영하네요. 호서대 지방에 가기 싫은데요. 호서대도 보면은 요 반도체 아이들 삼성 하이닉스만 뭐 4억 성과급 탈례하는데, 호서대도 보면 밑에 보세요. 여기가 반도체 특성화 대학으로 육성 대학이 선정이 됐어요. 삼성하고 연계가 돼요. 삼성전자하고. 이런 데 갈 수도 있고. 근데 몇 개, 15개만 잘해도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너무 다양하다. 그 논술도 이렇게 내신을 반영한답니다. 논술 내신 반영하기 때문에 끝까지 열심히 해야 된다. 이 빨간색 정도 내신이 되면은 논술 만점 맞아서 떨어져요. 논술 준비하는 친구도 내신을 끝까지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거 볼까요? 이제 이거는 4명 뽑는데 1189, 경쟁률 어마어마하죠. 얘네들 공통점이 실기 100이에요. 실기 100. 수능 안 보고 내신 안 보니까 실기로만 이런 대학교 가고 싶어요. 실용음악, 연극, 영화는 실기 100이 많습니다. 재능이 있으면 보냈어요. 다만 3학 9~3쯤 돼서 갑자기 재능이 생기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 재능 아니에요. 공부하기 싫어서 그냥 갈 수 있을까 봐 이러는데, 노래방 가서 100점 나온다고 실용음악 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세요. 그런 뜻이고, 정말 중요한 건 이거죠. 학교 폭력. 연진이는 이제 대학 못 가요. 그죠? 정말 중요한 겁니다. 학교 폭력. 근데 학교 폭력 1호, 2호, 3호까지는 졸업과 함께 삭제가 된다면서요. 1호, 2호에서 서면사고 학교 봉사까지는 삭제가 되지만 기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2번 되면은. 설마 우리 아이가 학폭에 2번 될까? 될 수 있어요. 요즘 아이들 학폭 별거 아닙니다. 단톡방에서 제 글에는 댓글 아이들이 안 달아요. 정서적 학대를 받았어요. 학폭이 신고해 주세요. 이런 아이 있어요. 그럼 담임쌤이 야 그걸 가지고 뭘 학폭이야? 이렇게 발음 못합니다. 학폭이 신고해 주세요. 하는 순간 넘겨야 돼요. 학폭위원회에서 야 이 정도 서면 사과로 끝 하겠죠. 한 번 더 했어요. 수행평가 토론할 때 나한테 욕했어요. 정서적 학대를 받았어요. 신고해 주세요. 또 서면 사과 2회잖아요. 그럼 기록이 됩니다. 큰일 날 수가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런 얘기고요. 자, 질의응답 시간 가지려고 했는데 시간이 다 돼가지고 없으시죠 질문?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